안녕, 현수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사회문화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느꼈을 거예요. 이게 뭐야? 아, 나 이 정도는 욕해도 되잖아, 사실. 이 씨발,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너무 과하잖아, 약간. 사실 도표 통계는 되게 쉬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개념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막 이 발가락이를 막 붙잡고 막 늘어져. 시간을 막 끌려고 이 문제들 중에 일부가 야, 너 넘어가지 마. 내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거 못 풀겠지? 이거 여기서 시간 최대한 많이 끌어. 여기서 버티면서 니는 나중에 도표통계 문제 풀러갈 시간 없게 만들 거야. 나중에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 부족해가지고 니네들 실수 나오게 만들 거야. 라고 막 외치는 듯한 그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았단 말이야. 이번 모의고사에서. 쌤은 느끼면서 아니 이게 이 정도면은 더 이상 이게 사회학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하는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나. 아주 쉽게 말하면 억가 문제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느낌을 쌤도 좀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거의 막 머리가 막 해롱해롱하는 수준이었을 거예요. 이거를 시간 내에 너무너무 안정적으로 풀어낸 친구들이 있다? 사회문화 거의 마스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기본적으로 IQ가 좀 높은 친구들, 약간 그런 친구들에 가깝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일반적인, 쌤도 그랬을 거야. 쌤이 수험생 시절에 이걸 쳤어도 그랬을 거야. 시간이 부족한 게 정상이야. 되게 당황스러운 게 정상이고. 지금부터 한번 쭉 풀어볼 건데요. 쌤은 원래 또 해설 강의 좀 길게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빠르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함정에 좀 덜 빠지고 문제를 풀 수 있을지에 관련된 논의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서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해가지고 바로 들어갈게요. 1번은 금방 풀어야지 사실. 1번도 벌써 약간 뭐랄까 더럽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약간 좀 치사한 의도가 약간 1번부터 살짝 느껴진단 말이야. 왜냐면 보통은 이거 4개 내는데 5개부터 내고 시작한단 말이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가지고 자연현상, 사회현상. 빠르게 구분 한번 해볼까요? 람사르데이는 습지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는 건 사람들이잖아. 인간의 의도가 들어간 거니까 사회현상일 거고, 습지에 버려진 비닐과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건 누구야? 참가자들이란 말이야. 그치? 참가자들이 그걸 재활용하는 데는 당연히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들어갈 테니까 인간의 의도가 있는 사회현상. 습지 보존이 중요한 이유는 습지가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습지라는 거는 말하자면 인간은 절대 아니잖아. 이 습지가 생태계를 보호하는 그런 현상 자체에 인간의 의도가 개입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자연현상. 리을, 습지는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연현상이죠. 플랑크톤과 유기물질이라는 게 풍부하기 때문에 이 습지라는 주체가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하는데 인간의 의도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습지는 기후위기의 요인 중에 하나인 탄소 증가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인간의 의도가 딱히 들어가지 않으니까 순서대로 자자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사회현상, 자연. 1번 기억, 사회현상은 뭘 가치적이다? 가치 함축적이죠? 틀렸습니다. 가치 함축적이라고 써야 되는 거고요. 가치가 안 들어간 건 자연현상이고요. 2번, 니은과 같은 사회현상은 존재법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칙이 적용된다고 얘기를 하죠? 당위법칙, 목적법칙, 규범이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 외우시면 되는 거죠? 3번, 디귿, 자연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맞지. 사회현상은 모순성의 원리가 적용돼. 사회현상은 확률성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야. 그리고 개연성의 원리가, 확률성이랑 개연성 이렇게 표현하면은 사회현상이고, 자연현상이면은 확실성과 다른 말로 필연성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원리가 적용되죠. 4번 리을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게 아니라 꽤 분명한 편이지, 확실하게 나타나는 편이고, 왜?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고 인과관계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편에 해당되는 게 자연현상이고, 사회현상은 좀 불분명하고 불명확하고 예외 많아가지고 알아내기가 좀 어렵고. 5번 자연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 건 사회현상 뿐이고, 자연현상에는 보편성밖에 없죠.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항상 똑같이 나타나는 자연적인 물리현상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라는 거는 여기서 너무너무 쉽게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 1번 문제는 진짜 뭐 큰 의미는 없었고 그냥 하나 정도 더 냈다는 거, 미음까지 해가지고. 2번으로 넘어갑니다. A에서 C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것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A에서 C는 각각 주류, 하위, 반문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유일신을 숭배하는 네모네모교를 오랜 기간 동안 국교, 그 나라의 종교로 유지하고 있다. 이거 있잖아. 알고 있는 게 좋은데 상식적으로. 국교라는 표현이 나와. 미국의 국교는 뭡니까? 기독교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저기 어디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교는 뭘까? 뭐 이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라마다 이제 국교라는 것이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이 나라를 대표하는 종교인 이 국교가 이 나라의 주류 문화가 될 거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이거 주류 문화다. 주류 문화를 표현할 때 쓰이는 표현이다.
이런 나라의 갑국에 조상신을 숭배하는 땡땡교가 유입이 돼 있는데 땡땡교 이거 원래는 이제 유일신 숭배하는 종교가 주류 집단 주류 문화였던 그 나라에 조상신을 숭배하는 땡땡교가 넘어왔단 말이야. 그래 갑국에서 처음에 땡땡교를 어떻게 받겠어? 우리 주류 문화는 유일신을 숭배하는데 갑자기 조상신 숭배한다는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별로 좋지 않게 봤을 수도 있을 거고 당장 주류 문화가 바로 될 수는 없죠. 얘네가 이미 국교는 얘네니까. 갑국에서 땡땡교는 처음에는 일부 집단만이 공유한 A였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 집단만이 공유하는 문화를 보통 뭐라고 부르나요? 그냥 하위 문화라고 부른단 말이야. A는 바로 하위 문화로 시작해. 그런데 땡땡교 신자들이 갑국의 B인 이 네모네모교가 숭배하는 유일신을 부정하면서 갑국의 뭐라고? B가 주류 문화라고. 이 네모네모교가 이 갑국의 원래 국교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국의 주류 문화였던 네모네모교가 숭배하는 유일신을 부정하면서 땡땡교는 주류 문화와 대립하는 무슨 문화? 반문화가 된다라고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살짝 함정이 있죠. 땡땡교 신자들이 갑국의 B인 네모네모교, 그 네모네모교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어떤 친구들은 땡땡교가 B구나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B를 반문화라고 착각을 해서 적은 친구들이 아마 약간 일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은 아마 잘 알아봤을 거예요. 갑국의 네모네모교가 B다. 위에서 네모네모교가 국교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거 주류 문화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걸 부정하고 도전하고 저항하고 극복하려고 시도하는 거는 반문화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문화다라는 생각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하, 주,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와 달리 시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세상의 모든 문화는 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이 됩니다. 어떤 시기에는 하위 문화였던 게 어떤 시기엔 주류 문화가 되기도 하고 어떤 시기엔 주류 문화였던 게 어떤 시기엔 하위 문화가 되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주류 문화의 범위, 하위 문화의 범위, 반문화의 범위 이런 건 시대에 따라 원래 다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든 B든 C든 다 시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고 표현하는 게 맞고 2번 B 같은 경우에는 주류 문화인데 주류 문화는 반문화와 달리 문화 다양성 증가에 기여한다. 문화 다양성 증가에 기여하는 건 뭐야? 한 나라 안에서 원래 주류 문화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 문화라고 봐도 된단 말이야.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가 그냥 있다. 그럼 그게 문화 다양성이겠어요? 딱히 그렇지 않지. 오히려 문화 다양성을 올려주는 거는 하위 문화나 반문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문화는 하위 문화잖아요. 어차피 얘는 여기에 어차피 속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문화 혹은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와 다르게 이 사회 안에서 특정 집단 사람들이 막 여러 집단 사람들이 각자 따로 즐기는 문화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 증가에는 하위 문화 혹은 반문화가 기여를 한다라고 표현을 해줘야지. 3번 반문화는 나머지와 달리 한 사회에서 공존할 수 없다. 반문화는 하위 문화나 주류 문화와 한 사회에서 공존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되게 이상한 표현이야. 잘 생각해보면 왜 그런지 아니? 반문화가 하위 문화야. 원래 반문화가 하위 문화예요. 근데 반문화가 하위 문화와 한 사회에서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되게 이상한 표현인 거고 예를 들면은 인간은 생명이잖아. 근데 인간은 생명과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이상한 거잖아. 우리도 생명인데 무슨 공존을 하고 말고야. 그렇지 그런 표현과 비슷한 거라고. 반문화는 하위 문화와 공존할 수 없다. 이 표현도 그렇고 확실히 그냥 논리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념에서 배우는 거랑 관련해서 틀린 거는 반문화는 원래 주류 문화와 한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거든요. 반문화라는 게 주류 문화에 저항하고 도전하고 거부하고 그런 문화인 건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문화랑 주류 문화가 한 사회에 같이 있을 수가 있다고.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라는 주류 시스템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치면은 이 공산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라면은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것도 젓가락으로 먹는단 말이야. 그것도 김치를 먹으면서 그것도 밥그릇에 담아 먹는단 말이야. 그거 주류 문화잖아. 밥그릇에 담아 먹기, 라면 먹기, 김치 먹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주류 문화일 텐데 아무리 반문화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도 모든 주류 문화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반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주류 문화 중에 일부 요소는 가질 수밖에 없고요. 한편으로는 반문화가 막 공산주의 혁명을 하자는 사람들이 막 자본주의를 공격하고 그래도 여전히 주류 문화로서 자본주의는 함께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싸우고 있겠지만 그래도 함께 있을 수는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존할 수 있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고 4번 A, B는 하위 문화나 주류 문화는 반문화와 달리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의 정체성 형성에 강화에 기여한다. 가치로 바꿔줘야 됩니다. 원래 모든 문화는요.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의 정체성 강화에 기여해요. 문화의 속성 중에 공유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원래 어떤 문화를 공유하잖아? 원래 그 구성원의 정체성 강화에 기여할 수밖에 없어.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정체성이 강화가 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유대감이나 연대의식 이런 것도 생길 거고요. 그것도 당연한 거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주류 문화만 가지고 있는 식으로 표현을 바꾼다고 하면 전체 사회의 구성원의 정체성 강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주류 문화에 해당이 되겠지.
거지. 특정 집단 구성원의 정체성 강화에 기여한다 그러면 하위 문화나 반문화겠지. 근데 그냥 그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의 정체성 강화해 줍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건 모든 문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치라고 바꿔줘야 해서 틀린 선지. 정답은 5번이겠네요. C는 반문화는 주류 문화의 하위 문화에 해당하지만 반문화는 주류 문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해당되지만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혀 있는 거잖아요. 당연한 얘기지, 그치? 반문화는 원래 하위 문화야. 하위 문화에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가 있고, 그리고 반문화인 하위 문화가 있고, 그냥 그 차이일 뿐이지. 반문화는 하위 문화의 하위 집단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주류 문화는 대다수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문화 여기 있고, 하위 문화는 그냥 특정 집단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문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5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3번으로 넘어가는데 이 문제도 조금 어려워했던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쌤은 이 문제는 쌤이 맨날 니들한테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 문제, 뭐 실험법이 나온다든지 질문지법이 나온다든지 그런 문제들은 사실 요즘에 되게 어렵게 나오는 추세고 사실 이 문제를 항상 긴장해야 된다고 쌤이 니들한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사실 이 정도 난이도면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야. 할 말은 하자. 이 정도면은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야. 이 정도면 한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 최근에 나온 것들 중에 난이도가 한 중하 정도에 해당된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이해가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쌤이 보통 요 정도 길이면은 웬만하면은 선지 먼저 보고 체크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반적인 글의 흐름만 한 번만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주제 정도만 한번 파악해보고 나서 선지를 보면서 체크를 해보는 방향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렇게 한번 가볼까? 연구자 갑은 집단 간 경쟁이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독립변수랑 종속변수가 일단 떴습니다. 집단 간 경쟁이 독립변수 원인이 되는 거고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혹은 태도 뭐 이런 거를 종속변수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갑은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모두 활용하였다. 라고 지금 돼 있어요. 양적 연구 방법이라는 게 있으려면 가설이 있어야 될 거고 질적 연구 방법이 있어야 되려면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법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활용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글을 다 읽어봐야지만 알 수 있어. 이건 어쩔 수가 없네. 그러니까 빠르게 쫙 읽어 내려가면서 혹시 양적 연구적인 방법이랑 이 질적 연구적인 방법이랑 둘 다 있는지를 체크를 한 번만 금방 해보자고. 일단 이 사람 독립변수랑 종속변수의 관계를 딱 제시해가지고 양적 연구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일단 첫 번째는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니까 이게 원래 양적 연구의 탐구 방식이니까요. 갑은 서로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을 연구 참여자로 모집해서 무작위로 내무덤으로 구별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있어. 1일차에 뭘 시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대충 봐도 실험법 느낌이 나. 대충 봐도. 여기 1일차에 모듬 A와 모듬 B는 뭘 수행하고 2일차에는 경쟁 모듬의 존재를 알리고 아마 이거 독립변수 지금 개입시킨 거겠죠? 경쟁 모듬이 있다는 걸 알려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 아마 독립변수 들어간 걸 겁니다. 실험법이지 뭐 독립변수 처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상품을 먼저 준다 그러고 모듬 C와 모듬 D는 A와 B가 과업 수행 중 대화에 나타난 칭찬과 비난의 횟수를 관찰해가지고 이거 횟수 관찰하고 있는 거잖아. 정확히 말하면 C와 D라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참가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면접을 한다든지 참여 관찰법을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질적 연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의 마음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냥 횟수만 지금 관찰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그냥 실험법이라는 거대한 이 흐름 안에서 이 C와 D라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A와 D라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이걸 뭐 참여 관찰법이라고 부를 수 없어. 참여 관찰법이 되려면 모든 C와 D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A와 B가 하고 있는 행동들에 참가를 해야 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단순히 참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얘네들의 일상생활 속에 참가하는 게 참여 관찰법이거든. 이건 되게 인위적인 실험법이라는 과정 안에서 그냥 관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참여 관찰법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대화를 직접 나눈 것도 아니기 때문에 면접법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거대한 실험법이고 그 안에서 그냥 관찰해 줄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가 직접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실험법밖에 없다 이거야. 갑이 모듬 C와 모듬 D가 관찰해서 기록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거 1차 자료예요. 당연하지만 뭐 연구 외에 다른 연구의 문헌을 가지고 온 거 아니니까 1차 자료고 어쩌고 저쩌고 해보니까 칭찬 횟수 증가했고 비난 횟수 감소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양적 연구 방법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지. 질적 연구 방법은 들어가 있지 않아. 실험법이 전반적으로 이 연구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이란 말이야. 그 외의 방법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야. 다시 얘기하지만 면접법도 안 들어갔고 얘네들이랑 얘네가 막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는 거니까 면접법 탈락. 두 번째, 모둠 C와 D가 참여관찰법 하고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참여관찰법은 얘네들의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가지고 말 그대로 아무런 통제 없이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전반적으로 실험법이기 때문에 애들 지금 통제당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관찰한다고 해서 무슨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참여관찰법이라고 전혀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적 연구 방법은 활용됐다고 볼 수 없음. 그냥 양적 연구 방법에 해당되는 실험법만 들어가 있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번, 모둠 A와 B는 실험 집단이고 모둠 C와 D는 통제 집단이다. 아니, 모둠 A한테 지금 뭐 시켰냐고. 이거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볼까? 집단 간의 경쟁이 자기 집단 구성원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를 올려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죠. 아마 그런 식으로 가설을 세우겠지. 그래서 서로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을 연구 참여자로 모집을 해가지고 서로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 여기 있는 애들이 지금 연구 참여자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지금 표본 집단이라고 봐주면 되나요? 이거 지금 표본이라고 보면은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왜냐면 서로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을 연구 참여자로 모집한 다음에 네모둠으로 구분한 다음에 A와 B만 조금 있으면 보지겠지만 A와 B만 지금 관찰의 대상이란 말이야. 정확히 말하면 모둠 A와 모둠 B만 표본이 되는 거야.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알려줄게. 숲 체험 활동을 하였고 모둠 C는 모둠 A의, 모둠 D는 모둠 B의 활동을 관리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 그래서 지금 모둠 A와 모둠 B의 활동을 나중에 보면 관찰을 막 하고 C랑 D는 말하자면은 이 갑이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다 관찰하고 통제하고 할 수 없으니까 이 갑의 역할을 대행해주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모둠 C랑 D는. 1일차의 모둠 A와 모둠 B는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상태야. 다시 말하면 뭐가 개입이 안 돼 있어. 집단 간의 경쟁이라는 독립변인이 아직 개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진 과업을 그냥 독립적으로 수행한 거고 2일차에는 경쟁 모둠의 존재를 알려버린 거야. 이게 이제 독립변인 혹은 독립변수 처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독립변수가 지금 개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과업을 먼저 해결하는 모둠에게만 별도의 상품을 제공한다고 약간의 경쟁심도 지금 불태워졌죠. 과업을 먼저 해결하는 모둠에게만 별도의 상품을 줄 거야. 니들 경쟁해가지고 이기지 못하면 상품 못 받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독립변수를 정확히 말하면 처치를 해준 거지. 한편 모둠 C와 모둠 D는 누구야? 관리인이야. 관리인. 자신이 관리하는 모둠 A와 모둠 B가 과업 수행 중에 나눈 대화에 나타난 칭찬과 비난의 횟수를 지금 관찰을 한 거잖아. 정확히 말하면은. 이게 뭐겠어? 집단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주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지. 정확히 말하면 칭찬을 많이 했다면 긍정적인 평가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 거고 비난의 횟수가 많았다면 긍정적인 평가의 비율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일자별로 기록을 했대. 일자별로 기록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경쟁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도 기록하고 경쟁 상태가 된 후에도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전검사, 사후검사도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독립변수가 개입되기 전과 후, 이 경쟁이라는 게 들어가기 전 1일차, 경쟁이 들어간 후 2일차에 사전검사, 사후검사가 각각 들어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석해보니까 1일차 대비 2일차에 소속 모둠원에 대한 칭찬 횟수가 증가했다. 그럼 자기 말한 대로 됐네. 비난 횟수는 감소했다. 자기 말한 대로 됐네. 집단 간의 경쟁이 없다가 있으니까 긍정적인 평가가 올라갔고 부정적인 평가는 내려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마 가설도 수용이 됐겠죠. 그럼 모둠 A와 B는 실험 집단인 거 맞는데 모둠 C와 D가 통제 집단이냐면 통제 집단이 아니라고. 모둠 C와 D 같은 경우에는 통제 집단이 아니라 그냥 관찰에 참가하고 있는 대리인일 뿐이고 말하자면 연구자 갑이라는 사람의 실험 집단은 철저하게 모둠 A와 B인 거죠. 통제 집단은 어디 있습니까? 통제 집단은 없어. 만약에 통제 집단이 여기 있으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쟁 모둠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고 과업을 먼저 해결하는 모둠에게 별도의 상품을 제공한다 이런 말 듣지 않은 애들 걔네들이 있어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집단 간 경쟁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애들이 지금 요 안에서 나와가지고 걔네들이 관찰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통제 집단은 여기서 없고 모둠 A와 B만 소위 말하는 경쟁이라는 개념이 개입된 실험 집단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둠 A와 B는 딱히 다르지 않잖아. 이 상황 자체가. 그냥 둘 다 경쟁의식이란 게 개입돼가지고 관찰당하고 있는 거라고. 3번 1일차와 2일차 모두 독립변수에 대한 처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1일차에는 이루어진 적이 없죠. 쌤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1일차에는 안 알려줬단 말이야. 경쟁 모둠이 있다는 거 자체를 안 알려줬어. 2일차에부터 경쟁 모둠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이 과업을 먼저 해결하는 모둠에게만 상품 주겠다. 그래서 경쟁의식을 좀 북돋워주죠. 그러니까 1일차에는 독립변수에 대한 처치, 실험 처치 없었다.
4번 기억은 갑의 연구에서 1차 자료에 해당된다. 모듬 C와 모듬 D가 관찰해서 기록한 자료 1차 자료라니까. 이게 가끔 어떤 친구들이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쌤도 물론 수업 시간에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이번 연구를 위해 가지고 내가 수집한 자료를 기본적으로 1차 자료라고 부른다고. 근데 이번 연구를 위해서 내가 수집했다라는 표현은 당연히 거기서 나는 연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이 연구자 갑이라는 사람의 대리인으로 참가한 사람들이 지금 모듬 C랑 모듬 D란 말이야. 사실상 모듬 C랑 모듬 D도 이 연구에 함께 참가하고 있는 연구자라고 봐도 무방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꼭 연구자 갑이라는 사람이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해야지만 1차 자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야, 그렇게 하면은 1차 자료의 범위가 너무 빡세지지. 한 몇천 명 대상으로 막 면접하고 막 그럴 일도 있을 텐데, 면접법을 예를 들면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봐. 한 30명, 40명 넘어가지고 1000명, 2000명 단위로 하는 면접법도 있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드물겠지만. 그러면 연구자 갑이 혼자서 1000명, 2000명을 혼자서 어떻게 다 하냐고. 다른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들 통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그게 2차 자료라고. 그걸 2차 자료가 아니라고. 그거는 1차 자료라고. 1차 자료. 2차 자료는 원래 어떻게 수집하는 거야? 문헌연구법으로 수집하는 거야. 문헌연구법이 뭔데? 인터넷으로 논문을 검색하든 아니면 도서관에서 가든 아니면 뭐 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오든, 다른 연구 집단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오는 걸 보통 2차 자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번 연구를 위해 가지고 우리 연구 집단에서, 소위 꼭 내가 해야 되는 거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나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연구 집단에서 우리 연구를 위해 가지고 만들어낸 자료를 그냥 1차 자료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나는 사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뭐랄까, 이 수능이라든지 평가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정의를 한번 내려주고 문제를 좀 더 냈으면 좋겠거든요. 니들이 좀 덜 헷갈리게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지금 평가원이나 수능 같은 데서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대리인들 고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집을 해도 당연히 우리 연구 안에서 우리 연구자들이 한 거기 때문에 1차 자료라고 보는 게 맞는 거야. 5번 디귿은 니은과 달리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다. 디귿에 나와 있는 것도 니은에 나와 있는 것도 둘 다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죠.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라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칭찬 횟수라는 건 긍정적인 평가, 종속 변수 맞고, 비난 횟수도 맞아. 왜냐면 비난 횟수가 많아진다는 건 긍정적인 평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꼭 비난 횟수라는 표현이 뭐 부정적인 평가라고 쓰여 있어야지만 이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된다, 그런 게 아니고, 긍정적인 평가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서 요 값이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평가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간주함. 긍정적인 평가라는 걸 이런 비난 횟수라는 이름으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해서 비난 횟수가 많아질수록 긍정적인 평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둘 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됐다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디귿이나 니은이나 둘 다 같이 둘 다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3번을 풀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 쌤이 되게 길게 설명은 했지만 요 얘기들을 쌤은 한 1분 안에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좀 읽어 내려가면서 이 선지들을 보면서 보되 1번 선지만 봐도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둘 다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럼 다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굉장히 빠르게 한번 쭉 읽어 내려가면서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4번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을 연구윤리 측면에서 적절하게 평가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게 진짜 짜증날 수 있었어. 나는 이 문제가 되게 많은 친구들 입장에서 짜증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것도 사실 평가원이 지금까지 혹은 교과서에서 지금까지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연구윤리가 문제가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완벽하게 알려준 적은 없단 말이지. 해석은 쌤이 평가원의 입장대로 해줄 건데 조금 위험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특히 이 리을 선지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자 갑은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갑은 조사에 앞서가, 이거 일단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했다 이런 표현 되게 중요하죠.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거니까. 연구 대상자가 응답 중단을 요청할 경우 즉각 조사가 중단된다고 설명을 하였다. 그럼 기억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기억은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한 것이므로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어떤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 나한테 쌤 수업 듣는 친구들이 카톡 온 거 보니까, 쌤 설문조사에 참여에 동의했다. 요 시점에 자발적 참여가 보장된 거지. 연구 대상자가 응답 중단을 요청하면 조사가 중단되는 게 어떻게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는 겁니까? 그것도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는 거긴 하지. 엄밀히 생각을 해보면. 왜? 조사에 앞서서 연구 대상자가 일단 연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미리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연구 대상자가 응답을, 이게 지금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나 좀 불편하니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난 더 이상 자발적 참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면은 그때 반드시 조사가 중단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계속 연구 중에도 계속 당신 지금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 맞죠? 라는 거를 계속 확인을 해줄 수 있겠다는 거고, 만약에 하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 더 이상 자발적 참여하기 싫은데 근데도 강요하면 뭐가 돼요? 그러면 타율적인 참여가 되는 거잖아. 강제적인 참여가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구 중에도 계속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해 주겠다. 만약에 네가 자발적인 참여를 철회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연구를 하지 않겠다라고 알려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자발적 참여를 보장한 것이긴 하지. 그리고 연구윤리에 아주 위배되지 않는 태도가 맞지. 실험자 혹은 연구 대상자가 중간에 나 연구 더 이상 참여하기 싫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오케이, 그러면 너의 의사를 존중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것 또한 자발적 참여를 보장한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니은 해당 답변 자료를 폐기하였다. 실제로 조사 진행 중에 응답 중단을 요청한 노인들에 대해 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답변 자료를 폐기하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위에서 약속한 거 그대로 하는 거잖아. 그치? 나 더 이상 불편하니까 응답하기 싫어요 라고 하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당신한테는 더 이상 자료를 수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거기 때문에 연구 자료 조작이라고 볼 수가 없죠. 연구 윤리에 위배되지가 않죠, 당연히. 이게 어떻게 연구 자료 조작이야. 지금 내가 응답 중단을 요청하면은 조사가 중단된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고, 실제로 나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 중지하고 더 이상 당신의 자료는 쓰지 않을게요 라고 하고 자료를 폐기하는 건 그냥 했던 약속을 지키는 일이지, 이걸 어떻게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연구자료 조작이라고 봅니까? 연구자료 조작은 말 그대로 이미 수집된 자료를 막 내 맘대로 뜯어 고치고 이런 걸 연구자료 조작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정답은 1번이 바로 되는 거야. 디귿은 연구자료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에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알리지 않으면 연구윤리 위배가 되지.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다고 해도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에는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물론 노인들이 연구 목적을 알게 되면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속에서는 연구 목적을 안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결과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목적도 알려주고 어떤 식으로 당신의 자료가 활용됐다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알려주는 거는 분명히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태도가 맞아. 기본적으로 정보는 공개돼야 된단 말이야, 이 사람들한테. 갑은 자신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관심을 가진 네모 기업이 연구 자료를 요청하자 연구비 지원을 받는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나머지 모든 연구 자료를 제공하였다. 여기서 이 개인정보를 삭제했다는 표현 때문에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한 것이므로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여기서 익명성을 보장했냐라고 물어보면 익명성을 보장한 거 맞지.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건 맞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연구윤리에 위배되긴 해요. 이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헷갈릴만 했어. 아니, 개인정보 삭제했는데 그래도 팔면 안 돼? 이게 연구비 지원을 받는 대가면 사실상 이 자료를 판 거긴 맞잖아. 아니, 개인정보도 삭제하고 익명성도 보장하면 좀 팔아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이 노인들이 그거에 동의한 적은 없단 말이야. 어쨌든 이 자료라는 건 누구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야? 이 노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이 노인들의 개인정보라는 게 이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 자료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자료를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의 동의는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연구윤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 아무리 익명성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삭제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연구 자료를 돈 받고 팔아넘기는 거는 연구윤리에 옳지 않다, 위배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애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연구윤리란 것 자체가 원래 명확하게 딱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 부분이야, 사회학 안에서도.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애매하게 내면 되게 위험하다라고 쌤도 생각을 하긴 해요. 약간 실제 현실에서는 개인정보 삭제하고 익명성도 막 보장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기업에다가 넘기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이게 무조건 잘못했다라고까지 표현하기 조금 애매하단 말이지. 근데 맥락은 사실 그래. 어쨌든 이 노인들한테 동의 받은 거 아니잖아. 노인들로부터 뽑아낸 자료인데 그 사람들한테 동의 안 벌고 지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니들이 자료를 이 기업에다 넘겨도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다는 거지. 그 정도까지만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5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서술형 평가. 다음 글에 제시된 빈곤 유형 A에 대한 옳은 설명. 일반적으로 빈곤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관련된 물질적인 결핍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제적 상태를 의미하는데, 소위 말하는 기본적 욕구도 만족 못 시키는 물질적 결핍은 보통 절대 빈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게 일반적인 빈곤의 의미인데, 설령 인간으로서 최소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확보된 상태라고 해도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과 비교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상태 역시 빈곤으로 하는
하는데 이런 유형의 빈곤을 A라고 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인간으로서 최소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라는 게 부족하다 그렇게 표현하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절대 빈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소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확보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절대 빈곤은 아닌 상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하지만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전반적인 소득 수준과 비교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건 상대 빈곤이잖아. 상대적 빈곤이잖아. 상대적 빈곤. 여기까지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야. A는 상대적 빈곤이야. 그러면은 여기부터 한번 보면 학생의 답안과 교사의 채점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빈곤의 유형 A에 대해 가지고 옳은 설명을 쓰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선 객관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파악한다. 객관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이제 객관적 빈곤이라는 얘기인데 절대 빈곤, 상대 빈곤 둘 다 객관적 빈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 채점 결과는 O였을 겁니다. 그럼 가에는 채점 결과가 O니까 맞는 얘기 들어갈 거고요. 나에는 잘못된 얘기 들어갈 거고요. 가에는 A에 관련된 얘기가 들어가야 될 거고 상대 빈곤에 관련된 얘기가 들어가야 될 거고 상으로 적자. 상대 빈곤이랑 관련된 얘기가 들어가야 될 거고 맞았으니까 나에는 상대 빈곤에 관련된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될 거고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상대 빈곤은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납니다. 상대 빈곤이나 절대 빈곤이나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높은 국가에서도 낮은 국가에서도 다 나타날 수 있다고 항상 보시면 돼요. 정도 차이가 약간씩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X, O 이렇게 되는 거라서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채점 결과는 동일하지가 않다라고 봐줘야 되는 거고 기억 날려주고 니은, 가에는 상대 빈곤에 맞는 얘기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성이 결정되는 건 절대 빈곤이잖아. 최저생계비. 상대 빈곤은 뭘로 결정돼? 우리나라에선 중위소득의 50% 선으로 결정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고요. 나에는 상대 빈곤에 해당하지 않는 게 들어가면 되는데 개인이 주관적으로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상태 이건 주관적 빈곤이기 때문에 객관적 빈곤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상대 빈곤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대 빈곤이랑 상관없는 얘기가 들어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고 넘어가겠다. 6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학생별로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배정받은 각 문화의 속성이 부각되는 사례를 작성하세요. 자, 쌤이 이거는 지금 기출의 메타를 풀 때도 그 전에 문제를 풀 때도 항상 강조를 했던 건데 이게 나는 진짜로 약간 좀 그래. 그러니까 약간 되게 진짜로 약간 난 좀 열받는다니까. 이게 약간 하남자스러운 출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학생들이 막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위에 그것도 이거 내가 장담한다. 이거 틀린 친구들 있잖아요. 틀린 친구들 만약에 교사 얘기를 여기 안 넣어놓고 여기다가 넣어놨잖아? 안 틀렸을 거야. 이거 위치 가지고 페이크 친 거나 마찬가지야. 사실 출제자들이. 쌤은 이거 보면서 약간 어이가 없더라고. 이게 교사 얘기를 일부러 요 표를 읽거나 읽는 친구들이 이거를 안 읽게끔 배치를 해놨어. 배치 자체를. 어떤 친구들은 그냥 좀 꼼꼼한 친구들은 아니 이걸 왜 못 읽지? 여기 분명히 교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어떤 친구는 이거 안 읽고 그냥 이것만 쭉 읽으면서 풀었을 거예요. 간단한 표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쌤이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학생들이 막 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교사가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잖아? 그럼 교사 얘기가 제일 중요해. 교사 얘기부터 듣고 넘어가야 돼. 근데 이거 위치가 이래가지고 아마 많이들 틀렸을 거야. 내가 장담한다니까 진짜로. 이거 만약에 여기 위치가 아니라 여기 넣어놨지? 그러면 정답률이 한 10%포인트는 올라갔을 거야. 간다. 학생별로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배정받은 각 문화의 속성. 문화의 속성 문제죠. 총체성, 축적성, 학습성, 공유성, 변동성 이런 게 지금 문제로 나올 거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갑을 정만 옳은 사례를 제시했대. 갑이랑 을이랑 정은 자기에 정확하게 맞는 얘기를 대답을 했다는 거야. 갑을 정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 속성에 맞는 거를 사례를 잘 대답을 했다는 얘기고요. 병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그러니까 병은 갑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거를 대답을 한 거고 무 같은 경우는 니은에 을이 대답을 해야 되는 문화의 속성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볼까? 기억, 니은이 뭔지? 갑이랑 을은 맞았으니까 기억, 니은 금방 찾아낼 수 있죠.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의 젓가락 사용법을 익혀 배웠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어. 원래는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한국 와가지고 배웠어. 그럼 뭐야? 학습성이지 뭐. 배웠다. 을 같은 경우엔 뭐야? A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특정 기간의 신들이 임무를 교대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기간을 신성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 뭐 변동성도 아니고 총체성도 아니고 다른 거랑 연결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야? 그냥 이 나라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다. 사람들이 그런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니은은 그냥 공유성이지.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병 같은 경우에는 학습성에 해당되는 사례로 잘못 대답을 한 거고 무 같은 경우에는 공유성에 해당되는 사례로 잘못 대답을 한 거다. 그리고 정 같은 경우에는 축적성에 해당되는 사례로 정확하게 잘 대답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고 문제를 풀면
쉽겠죠. 그러면 1번부터 갑니다. 기억은, 학습성은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더욱 복잡해지고 풍부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 간 전승으로 풍부해지는 건 축적성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성 얘기가 아니다. 2번, 니은은 문화가 여러 요소들이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문화가 하나의 총체적으로 연결돼 있다. 전체성, 총체성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니은에 나와 있는 건 공유성이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3번, 가에는 학습성 관련 얘기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내비게이션 등장 이후 운전할 때 종이 지도로 길을 찾는 사람들이 사라졌다. 이거는 그냥 변동성이잖아. 내비게이션이 생겨났어. 운전할 때 종이 지도로 길 찾는 사람들이 사라졌어. 정확히 말하면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생겨났단 말이지. 원래는 종이 지도로 찾다가 사람들이 이 신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종이 지도를 쓰지 않아. 종이 지도는 삭제되고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새로 생겨나고 이거니까 이건 그냥 변동성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병이 제대로 답변을 했다면 여기 변동성 얘기가 들어갔겠지만 분명히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병이 변동성 대답하라 그랬더니 멍청하게 학습성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 변동성 얘기가 정확하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가에는 학습성 관련 내용이 들어가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병이라는 친구가 잘못 대답을 한 거를 감안을 해줘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이거 못 본 친구들은 3번 찍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위치가 이래가지고 항상 교사 얘기가 나오면 봐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4번, 나에는 축적성이 들어가면 되는데 예전에는 혈액형으로 성향을 파악했지만 요즘은 성격 검사 결과 MBTI를 통해 성향을 파악하는 것을 즐긴다. 이거는 그냥 변동성이잖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문화가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축적성이랑 전혀 상관없고요. 전체성 말고 다에는 공유성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팬클럽마다 좋아하는 연예인을 상징하는 색깔을 정하고 그 색깔을 응원해서 활용한다. 그러니까 팬클럽들끼리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지, 그치? 팬클럽마다 공유하는 색깔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걸 통해 가지고 서로 다른 두 집단 간의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는 게 공유성의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6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야 이거다 그래 떴지 그치. 이 7번 문제가 여러분들을 진짜 힘들게 했단 말이야. 짜증난단 말이야 진짜로. 쌤도 보면서 좀 그랬어. 아니 이게 사회학을 가르쳐야 되는 사회문화에서 이런 문제를 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쌤도 사실은 들더라고. 짜증이 막 났는데 뭐 어떻게 해요. 나오니까 풀어야지. 이런 식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좀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문제를 보면은 니들 이런 생각을 좀 해주면 좋겠어. 우리 앞으로 약속합시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선지부터 먼저 보는 걸로 해요. 선지에 보면서 어떤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야. 갑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공식 조직의 개수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어.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그러니까 그냥 갑이 적어놓은 거 안에서 정확하게 나타난 집단들만 가지고 생각을 하라는 거지,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는 뭐 작성한 내용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선 갑자기 뭐라 그래? 을이 속해 있는을 물어봐. 작성해 놓은 거랑 갑이 지금 여기다가 배치를 해 놓은 집단들이랑 을이 배치를 해 놓은 집단들이랑 자기 글에다가 적어 놓은 집단들이랑 실제로 을이 속해 있는 집단은 당연히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냥 적어 놓은 거랑 속해 있는 집단을 구분을 해야 돼. 진짜 짜증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보면 막 이런 것도 있어. 다 속해 있는 이렇게 나오고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막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누구랑 같이 속해 있는 집단은 뭔지 이런 것까지도 구분을 해놔야 된단 말이지.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데이터를 찾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선지를 먼저 슬쩍 보면서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의 정보일 거예요. 봐봐. 이 사람들이 각각 적어놓은 이 글 안에 어떤 집단들이 일단 있는가까지만 확인을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그 집단에 각각 어떤 사람들이 속해 있는가까지도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지금부터 적어 나가는 거야. 데이터를 기록을 해 나가는 거야. 자, 처음부터 쭉 보면서 그걸 적을 준비를 지금부터 해주면 돼. 자, 위에서부터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이것도 내가 강조할게요. 위에 있는 제목도 잘 읽어야 돼. 제목이랑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런 사소한 정보들을 빼놓으면 안 돼. 보통 그거 가지고 함정 팔 거거든. 치사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치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꼼꼼하게 읽어 나가는 걸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간다. 취업 특강을 개설하기 위한 재학생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하고 있어. 누굴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재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갑, 을, 병은 지금 다 요거에 답변을 했으니까 다 뭐란 얘기야? 재학생이란 말이야. 어디 재학생이지? A대학교 재학생일 거란 말이야. A대학교 취업상담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닐 거고 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들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A대학교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은 누구죠? 갑, 을, 병 세 명이 다 일단 A대학교에 속한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전부 다 A대학교라는 이 사회 집단을 자기가 작성한 내용에 포함시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속해 있는 거. 앞으로 문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갑을병이 다 A대학교에 속해 있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적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두 번째로 가봅니다. 갑, 취업상담센터가 주관하는 취업특강. 그럼 첫 번째 집단 떴다. 갑이 지금 적어놓은 집단 중에 취업상담센터라는 게 떴어. 갑이 지금 취업상담센터에 속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취업상담센터가 주관하는 취업특강을 교내 독서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을과 그냥 들었대잖아. 그럼 취업상담센터에 속해 있는 건 아니지. 그냥 여기다 적어놨을 뿐이지. 두 번째, 교내 독서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을과 들었대. 그러면 갑도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교내 독서 모임은 갑이 속해 있는 집단이 될 거고, 정확히 말하면 갑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집단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총동창회 주체로 총동창회도 떴네. 총동창회라는 거에 지금 속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사람이 총동창회라는 거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엄밀히 말하면 모르지. 보통 총동창회는 보통은 뭐 서울대 총동창회 이런 거는 이 안에 회원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려면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보통 초대가 오거든. 그럼 그거에 대해 가지고 회비를 넣어가지고 명단에 가입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총동창회라는 거에 가입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돼 있을 수도 있어. 엄밀히 말하면. 이번엔 이 총동창회의 주체로 땡땡기업에서 진행한 또 땡땡기업이라는 집단도 여기 지금 제시가 돼 있는데 땡땡기업에서 진행하는 취업특강에 참여한다는 얘기지 땡땡기업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아니죠. 그 다음 네모네모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병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안 속해 있어. 갑은 지금 안 속해 있어. 네모네모 시민단체에서 병이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만 있을 뿐이야. 그러면은 요것도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네모네모 시민단체에 일단 병이 속해 있다라는 것까지만 적어두고 갑은 속해 있는 건 아닌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자. 추천해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 개설 여부가 궁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을 가봅니다. 을 같은 경우에는 네모네모 시민단체 떴죠? 여긴 누가 있었던 거야? 병이 있었던 거야. 네모네모 시민단체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모네모 시민단체에서 후배도 활동하고 있지만 지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네모네모 시민단체 누구도 있는 거네? 아, 을도 있는 거네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네모네모 시민단체에서 을병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함께 활동하고 있는 후배와 여름방학에 세모세모 방송사가 주관하는 직업체험활동에 참가할 예정인데 세모세모 방송가에 지금 지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치? 그리고 취업특강 참석이 어렵다. 언론인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방송인협회라는 게 있는데 이 방송인협회라는 것도 지금 지가 들어가 있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아니야. 그치? 그냥 언론인이 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방송인협회가 특강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취업상담센터라는 곳에다가 건의를 하고 싶을 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두 개에는 뭐 딱히 을이 속해 있다 그런 얘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죠. 확실한 거는 이 네모네모 시민단체라는 거 여기에 이제 을병이 함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요거랑 요거 같은 집단이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 다음 병 고등학교 센파이가 고등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고등학교 일단 떴는데 고등학교에 지금 이 사람이 있는 거야? 병이? 아니지. 병은 지금 대학교 학생이잖아. 지금 고등학교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야. 고등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 대안학교에 지금 속해 있어. 이 사람이 수업 보조 강사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갑이라고 지금 적혀 있네. 아, 그러면 속해 있네. 그것도 누구랑 같이 속해 있지? 대안학교에서 갑이랑 병이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대안학교에서 수업 보조 강사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갑과 병이 땡땡 기업에서 진행하는 취업 특강에 같이 가자고 함. 땡땡 기업엔 둘 다 속해 있진 않아. 졸업 후 대학원 진학도 아직 대학원에 속해 있지 않고 고민 중이야. 그래서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어 라고 지금 나와 있죠. 쌤이 지금 여기서 빼먹은 거 있나요? 빼먹은 거 없죠. 지금 여기다가 이제 해가지고 싹 다 지금 조사이 여기다가 적혀 있는 소위 말하는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집단들 그리고 각자 속해 있는 집단들까지 싹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어때? 얘네들 이런 식으로 문제 안 풀었지. 보통은 그냥 막 보면서 그냥 막 이거 보고 이런 식으로 막 문제를 풀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되기 쉽지. 근데 우리 앞으로 약속합시다. 이런 문제는 그냥 시간을 조금 더 드린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어쨌든 풀어내야만 되는 거야.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도저히 답이 없겠다고 생각을 하잖아. 도표 통계 문제라고 생각하고 패스해.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 풀고 난 다음에 시간 충분히 가지고 나서 돌아와서 보는 한이 있더라도 꼼꼼하게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거에 집중을 하자고 항상. 이러지 않으면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1번부터 한번 볼게. 갑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공식 조직의 개수 세봅시다. 갑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거 다 표시해놨거든요. 지금 여기에 공식 조직 뭐 있어? 취업상담센터 공식 조직이겠지 당연히. 취업을 상담하기 위해 가지고 분업이 있어야 될 거. 공과위체. 분업, 공통, 쌤이 맨날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공과위체 뭐야? 공식 조직은 과업이란 게 있다. 취업 상담을 해주는 과업. 그리고 그걸 위해 가지고 위계와 체계가 있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취업을 상담해주는 센터란 말이야. 이 거대한 이 집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위계도 있고 체계도 있을 거예요. 분업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고 일종의 그 공식적인 규범으로 통제하는 그런 학교 안에 있는 또 다른 공식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하나 있네요. 오케이. 취업 특강을 교내 독서 모임은 지금 공식 조직이 아니라 교내 독서 모임은 지금 학교라는 공식 조직 안에서 친목 목적으로 지금 취미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비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탈락. 이번에는 총동창회라고 해야 돼. 총동창회는 원래 친목 집단이긴 한데 규모가 엄청 크단 말이야. 보통 친목 집단이라고 해도 규모가 총동창회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커지면은 공식 조직의 특징을 지닌다라고 쌤이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2개까지 공식 조직 찾았습니다. 땡땡 기업은 당연히 공식 조직이니까 3개 찾았고 네모네모 시민단체는 자발적 결사체인데 그중에서 시민단체는 다 공식 조직이란 말이야. 자발적 결사체 중에서 이익집단이랑 시민단체는 다 공식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4개까지 찾았다 지금 공식 조직을. 그 다음에는 더 없네요. 그러면 갑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공식 조직의 개수는 4개예요.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 한번 찾아봅시다.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2차적 사회화 기관 찾아보자. 1차적 사회화 기관은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거든. 2차적 사회화 기관이 있잖아. 그냥 1차적 사회화 기관이 아닌 모든 것들이고 1차적 사회화 기관은 갓도지 정도밖에 없어. 가족, 또래 집단, 지역사회 정도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2차적 사회화 기관은 갓도지 빼고 나머지 다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하나 찾았네. 2차적 사회화 기관. 그리고 네모네모 시민단체 2차적 사회화 기관이죠. 세모세모 방송사 2차적 사회화 기관이죠. 방송인협회 2차적 사회화 기관이죠. 취업상담센터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집단이 다 2차적 사회화 기관이에요. 그러면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 4개. 그럼 4개는 4개보다 많다. 아님. 같음 이렇게 표현해 되죠. 2번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 확인해 봅시다.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거 지금 총 4개 있는데 그중에 자발적 결사체 찾아볼 수 있을까? 네모네모 시민단체 자발적 결사체야. 세모세모 방송사는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고 그냥 공식 조직이기만 해. 방송인협회는 자발적 결사체가 맞아. 이거 이익집단이거든. 방송인들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직업집단이고 소위 말하는 우리 방송인이라는 집단의 어떤 이익을 지키고 싶다라는 신념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정해서 참여하고 있는 집단이 맞거든. 쌤이 지금 얘기하는 뭐 방송인 협회는 왜 자발적 결사체고 이런 것들은 모르면 안 됩니다. 요거를 모르시면은 개념 완성을 처음부터 다시 듣고 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설명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일단 얘랑 자발적 결사체야. 취업 상담센터는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지. 이거는 학교 안에 있는 또 다른 공식 조직에만 해당이 되고 이게 뭐 신념 때문에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돈 안 받고 일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방송인협회와 시민단체까지가 자발적 결사체야. 그러니까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2개라고. 그리고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와 같다라고 하는데 을이 속해 있는 건 뭐가 있나요? 을 속해 있는 거 한번 찾아볼까? 지금 여기서 기왕 하는 김에 A대학교에 지금 을 속해 있고 교내 독서 모임에 을 속해 있고 시민단체에 을 속해 있단 말이야. 지금 을이 속해 있는 건 크게 3개란 말이지. 글에 드러나 있는 거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찾아보면 되는 거야. 이 중에서 지금 자발적 결사체가 몇 개인가 을이 속해 있는 것 중에 A대학교는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 아니고요. 교내 독서 모임은 비공식 조직이라서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네모네모 시민단체도 자발적 결사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2개네. 같네. 2번 정답이네.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되게 짜증나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것도 이해는 갑니다. 3번 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보다 많다. 병이 속해 있는 거 한번 찾아볼까? 병 여기 속해 있고요. 병 여기 속해 있고요. 병 여기 속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은 뭔가요? A대학교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네모네모 시민단체는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대안학교라는 것도 이제 일반적인 학교를 가기 어려운 친구들이 대안적인 교육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맞지? 학교니까. 그러니까 병이 지금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총 2개라고 할 수 있네요. 2개. 그럼 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어디냐? 갑이 지금 A대학교에 속해 있고 교내 독서 모임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 아니잖아. 대안학교에 갑도 같이 속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도 2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2개로 많은 게 아니라 같다라고 해줘야 되고. 4번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 찾아봅시다. 2차 집단은 기본적으로 안 친한 집단이어야 되죠. 1차 집단 같은 경우에는 가족, 또래 집단, 지역사회 이런 것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비공식 조직이나 일반적인 조그만 친목 집단 이런 것들이 다 1차 집단이고 그거 빼고는 다 전반적으로 보통 2차 집단이란 말이지.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집단부터 한번 찾아보고 그
그 안에서 2차 집단 찾아봅니다.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거 A대학교네요. 얘 지금 2차 집단 맞아? 2차 집단 맞네. 대학교는 지금 1차 집단은 아니잖아.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차 집단이기도 한 거야. 그 다음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거 대안학교. 이것도 공식 조직이란 말이야. 학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도 2차 집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또 두 개네.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는 하나, 둘 이렇게 돼가지고 애초에 갑과 병이 같이 속해 있는 집단이 두 개밖에 없고 그거 두 개가 둘 다 2차 집단인 거죠. 병이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찾아보자. 병이 속해 있는 거 어디 있어?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같은 경우에는 A대학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고 대안학교도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고 네모네모 시민단체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네요. 그러면 두 개는 하나보다 적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5번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비공식 조직은 없지만이라고 했어.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비공식 조직이 있잖아. 교내 독서 모임이라고. 그러니까 없지만이 아니라 있지만이라서 틀린 거죠. 을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이익사회는 있나? A대학교 을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데 이익사회지. 그러니까 을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이익사회는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아주 짜증나는 문제. 방금 전에 쌤이 풀어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서 가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 쌤 생각에는. 뭐 다른 방식으로 막 관계도를 그린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쌤 생각엔 이게 베스트입니다. 아, 이 중에서 누군가가 속해 있다라는 걸 물어봤어. 선지에서. 물론 속해 있는 걸 안 물어본다면 굳이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없겠지. 근데 만약에 속해 있다라는 걸 물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정확히 누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적어두면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쉽다는 거.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시길 바라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8번. 사회변동이론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나는 각각 순환론, 진화론이다. 이렇게 딱 알려주고 있죠. 사회변동 이론이란 표현 보고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가부터 볼게. 인간의 성장처럼 사회도 성장해 나간다. 하지만 인간이 성장을 멈추고 노화가 진행되든 사회도 일정한 한계점을 지나면 성장의 그래프는 꺾여.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다가 꺾인다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꺾이고 다시 올라갔다 꺾이고 다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정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이미 사라져버린 사회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그 과거를 참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순환론이 뭐예요? 맨날 순환론은 역사를 되게 장기적으로 본단 말이야. 해체에 이르기까지 생존기간을 늘릴 수 있을 뿐 과거를 바라보면서 최대한 좀 덜 해체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궁극적으로 해체되는 운명은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운명론이고 숙명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회는 본질적으로 과거 유산 토대로 해서 더 나은 상태로 무조건 나아간다. 진화론. 인간은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을 창출해서 혁신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는 항상 성장의 발걸음을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무조건 그럴 것이다. 그냥 쭉 이어가지고 올라간다. 진화론의 방식. 1번. 순환론은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1번 정답 끝. 그치? 순환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특징이 뭐야? 운명론이고 숙명론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해서 역동적으로 뭔가 바꿔보자고 달려들어가고 그런 거 힘들다고 본단 말이야. 어차피 언젠간 해체될 건데 뭐 이런 느낌으로 보기 때문인 거죠. 2번 진화론은 사회 변동이 항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발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3번 순환론은 진화론과 달리 서구 사회가 가장 진보한 사회임을 전제하는 게 아니라 진화론이 오히려 서구 사회가 그 당시 기준으로 이 영국의 허버트 스펜서가 진화론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기준으로 서구 사회가 가장 발전했다고 보는 입장이었던 건 진화론이고 순환론은 딱히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4번 진화론은 순환론과 달리 사회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 순환론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거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 왜냐면 진화론이 이건데 이게 쭉 올라가는 과정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고 표현하진 않거든. 그냥 항상 일정한 거지. 근데 순환론은 주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 이런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순환론만 쓸 수 있는 거다라고 바꿔주셔야 되고 5번 순환론은 단기적 사회 변동을 진화론은 장기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이것만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환론이 장기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역사를 본다고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 몇백 년 단위로. 이게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이 적합하다느니 단기적이 적합하다느니 이런 얘기가 문제로 안 나와요. 그냥 순환론은 무조건 장기적 변동을 설명하는데 유리하고 단기나 중기적 사회 변동은 잘 설명 못한다. 이걸 가지고만 시험에 내기 때문에 그렇게만 기억을 하고 이 부분만 보고 알려줘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9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도 나는 이 문제도 약간 되게 하남자 출제 같았어. 니네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니? 그냥 일탈이론이 머튼의 아노미 차별교제이론 낙인이론이 있으면 그냥 예시로 좀 복잡하게 꼬든 말든 어쨌든 보여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은
갑을병의 진술을 지금 머튼의 아노미, 차결론, 낙인이론을 가지고 해놓는데 각각의 진술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 갑이 문화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 부족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응? 문화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합법적인 수단이 없었다. 그거를 좀 복잡하게 좀 독해 문제로 해가지고 잘 파악하도록 문제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낸다는 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아래쪽에 슬쩍 보면은 갑을병에게 서로 다른 일탈이론을 적용해 보면 갑의 일탈은 A나 B일 것이다. 그러니까 C도 있잖아. 근데 A나 B일 것이다. 그러면 C가 아니라는 거잖아. C가 아니라는 거. 근데 여기서 문화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문화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갑의 일탈은 A나 B이고 C가 아니니까 C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나는 진짜로 소신 발언합니다. 나 이게 어떻게 사회학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게 어떻게 사회학입니까? 아니, 이거를 예시 자체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잖아. 여러분들의 독해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가지고 문화적 목표, 합법적 수단 이런 단어 안 쓰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 가지고 니들한테 추론을 시키는 게 올바른 방향이죠. 사실은 사회문화라는 걸 문제를 낼 때. 이렇게 한 번도 없었다. 이게 뭐야? 막 몸을 비틀어 가지고 억지로 내는 것 같잖아. 아무리 봐도. 어디 무슨 사설 모의고사 막 한 3, 4년 전에 나오던 그런 거 보는 것도 아니고 좀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문제 출제 방식이. 어른 일탈자들과 어울리거나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려고 했던 적이 또 한 번도 없었대. 한 번도 없었대. 진짜로. 응? 일탈자들과 어울리거나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건 차별적 교제 이론이잖아. 일탈 집단하고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근데 지금 을은 뭐가 아니라 그래서 B나 C라 그랬지. 그러니까 A가 아니라는 거야. A가 아닌 거 뭐겠어? 차교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A가 차교론이지. 그럼 B는 낙인 이론일 거고 볼 필요도 없지. 왜냐면은 병은 여러 사회 규범을 위반했지만 비난이나 제재를 받았던 적이 없거든. 낙인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비난, 사회적 낙인 찍기, 차별적 제재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거니까 낙인 이론 아니야. A나 C로 설명할 수 있어. B는 아니야. B가 낙인 이론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럼 순서대로 차, 낙, 머튼의 아노미 이론 이렇게 되는 건데 1번 차교론은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제도화된 기회의 확대를 중시한다. 맞지 뭐. 차교론이라는 게 기본 틀렸지. 뭐래.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방금 전에 너무 감정적으로 격렬해져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렸어.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제도화된 기회의 확대를 중시하는 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잖아요. 머튼의 아노미 이론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도화된 수단, 합법적인 수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괴리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합법적인 수단 이퀄 제도화된 기회. 합법적인 수단을 제공해 주는 거를 중시하는 거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A가 아니라 여기 C, 머튼의 아노미 이론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2번 낙인 이론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일탈의 학습 과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학습 과정 이런 표현이 나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본다 이러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되는 차교론, 낙인 이론 둘 다 맞지. 하지만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을 배운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무조건 차교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A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3번 C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차교론이 그렇게 제시하는 거고 야 나쁜 애들 만나서 나빠졌으니까 착한 애들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4번 낙인 이론은 나머지와 달리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 그치? 낙인 이론만 그렇게 보지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으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차별적 제재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부정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낙인 이론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5번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나머지와 달리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 그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아니라 뭐야?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잖아. 사회적인 지배적 가치관이 무너지는 무규범 상태를 아노미로 제시하는 건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라고. 그러니까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나 사회적인 지배적인 규범이 통제력을 다시 회복해서 일탈을 억제해줘야 된다. 이렇게 볼 거란 말이죠. 정답은 4번. 이렇게 9번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이 10번. 원래 10번엔 뭐가 있어야 돼? 도표 통계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왜 도표 통계 문제가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은 좀 그래. 왜 그런 줄 알아? 지금까지 문제들의 난이도를 보면 이게 도표 통계 문제를 낼 수가 없어. 여기서 만약에 도표 통계 문제까지 냈다? 그러면 등급 컷이 막 40점 초반을 찍거나 40점 아래로 막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난이도를 난이도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 문제도 사실은 만만치는 않아. 짜증나게 또 만들어놨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만들어놨단 말이야. 이 지금
몇 개야 벌써 지금 이게 짜증나게 하는 문제들이 벌써 여기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고 있는데 벌써 한 3-4개 정도가 쌤을 지금 열받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니들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고 유형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IQ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를 대상으로. 한번 보자. 가는 자료 수집 방법 A, B, C. 근데 우리가 어떡하니? 우리가 힘이 있어? 우리는 힘이 없단 말이야. 우리는 평가원이 문제를 내면 당연히 그거 풀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그래 화내지 말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참 재밌다. 오히려 좋아. 이렇게 이게 티셔츠 보이죠 이거? 이분 베러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냐? 내가 침착맨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오히려 좋아라는 거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오히려 IQ 테스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의 어떤 뭐랄까 논리적인 추론 능력을 길러 나간다. 논리적으로 나의 IQ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해보면 좀 더 좋긴 하겠네요. 가는 자료 수집 방법 A, B, C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가에 대한 예, 아니오의 응답을 통해 A와 B는 구분할 수 있지만 B와 C는 구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쌤이 보통 구분할 수 있다 없다 문제가 나오면 항상 구분할 수 없다부터 풀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문제 유형이 좀 달라. A랑 B랑 C가 지금 각각 있는 상황인데 A에서 C가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뭐가 빠졌어? 실험법이랑 문헌연구법이 빠져있고 질문지, 면접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인데 이 가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하면은 이 질문을 통해서 A와 B는 구분이 된대. 다시 말하면 A와 B는 서로 다르대요. 얘네랑 얘는 서로 다르대. 근데 B와 C는 구분할 수 없대. B와 C는 응답이 같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요거에 적합하게 들어맞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고 상황들을 가지고 가정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1번 A가 질문지법이라면 B랑 C에는 각각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면접법이랑 참여관찰법이 들어가겠죠. 쌤이 지금 니네들한테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지금 칠판에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베스트야. 쌤은 실제로 머릿속으로만 생각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이게 헷갈리겠다, 함정에 빠지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일일이 그리는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가 질문지법이야. 그러면은 가에는 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할 때 활용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나? 지금 B와 C에는 각각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러면 A가 질문지법이는 가에 만약에 이 질문이 들어간다고 쳐. 질적 자료를 수집할 때 활용합니까?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요 질문이 들어가면 면접법이랑 참여관찰법에서 같은 대답이 나오는 게 맞아? 맞지?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거 둘 다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 수집법이니까 yes, yes 나올 거고 답 맞을 거고 질문지법은 아니요라고 할 거니까 얘네랑 구분이 될 거고.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2번 A가 면접법이라면 가에는 뭐가 들어갈까? A가 면접법이라고 이번에 새롭게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질문지법이나 참여관찰법이 들어가겠죠? 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언어나 문자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까? 언어나 문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가에 언어나 문자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자료 수집이 가능한 건 하나밖에 없어. 지금 여기 3개 나와 있는 것 중에 뭐밖에 없지? 참여관찰법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둘 중에 하나가 참여관찰법인데 둘 중에 하나는 질문지법이란 말이에요. 질문지법은 언어나 문자로 의사소통이 안 되면 자료 수집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둘 다로 의사소통이 안 되면 안 되지 자료 수집이. 그 질문지법이랑 참여관찰법이 지금 대답이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은 가에 이 질문이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거 대답 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들어갈 수 없다. 3번 C가 참여관찰법이라면 C에 만약에 참여관찰법을 넣어버린다면 이렇게 이번엔 C에 참여관찰법을 넣어버린다면 가에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입니까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C가 참여관찰법이 되면은 A나 B에는 각각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이 하나씩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질문지법이나 면접법 중에 하나가 지금 참여관찰법이랑 대답이 같아야 되고 얘네들은 또 요 안에서는 응답이 달라야 된단 말이야. 이 질문에 따라 가지고. 근데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질문지법이랑 면접법은 둘 다 필수적이거든. 참여관찰법은 딱히 응답하지 않아도 옆에 가서 보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여기 지금 질문지법이랑 면접법이 들어가 그러면 얘가 지금 대답이 다를 수가 없단 말이야. 둘 다 지금 연구 대상자의 응답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yes, yes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이 질문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맞다는 얘기죠. 3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4번 C가 질문지법이라면 C가 이번엔 질문지법이래. C가 질문지법이라면 그러면 A와 B에는 지금 각각 면접법이랑 참여관찰법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에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표준화 구조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입니까? 자료 수집 과정에서 표준화 구조화된 도구를 쓴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기억해라. 그냥 양적 연구의 자료 수집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지법이랑 실험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 가지고 yes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질문지법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C의 질문지법이 들어가면은 가에
자료 수집 과정에서 표준화 구조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C는 yes라고 대답을 할 텐데 그러면 여기 B도 yes라고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면접법이랑 참여관찰법 중에 여기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 애는 없거든. 왜냐하면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법이라서 표준화 구조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다. 얘랑 얘가 지금 yes라고 했는데 얘는 아니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B가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4번은 들어갈 수 없다. 5번 가에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습니까가 들어간다면 가에 만약에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습니까? 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면은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려운 거는 뭐예요? 질문지법이 문맹자에게 사용하기가 어렵지. 나머지는 문맹자든 말든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냥 글을 못 읽는 사람한테 어려운 건 질문지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혼자서 대답이 다른 누가 지금 돼야 되겠어? B랑 C는 어차피 질문이 같으니까 혼자서 질문이 다른 A가 지금 질문지법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면접법이랑 참여관찰법이 돼야 될 텐데 B는 주로 방법론적 이론론을 그리고 보면은 B와 C를 A와 B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자료 수집 과정에서 표준화 구조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인 게 지금 질문지법이기 때문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면접법이랑 참여관찰법이 여기 지금 각각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 면접법이랑 참여관찰법이 그냥 둘 중에 하나가 그냥 B와 C에 각각 들어간다. 그러면은 B는 주로 방법론적 이론론을 전제로 한 연구에 활용되는가라고 물으면 방법론적 이원론이지. 둘 다 뭐야? 질적 연구 방법에 해당되는 거니까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한 연구에 활용되는 거다라고 바꿔줘야 될 거고 이원론이 질적 연구잖아요. 이론론이 양적 연구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리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10번까지 딱 풀어봤어요. 자, 바로 11번부터 이어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표는 각국 경국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냥 계층 이동까지는 아니고 그냥 계층 구성 비율을 빠르게 찾아내면 되는 문제죠.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서는 A의 비율이 가장 낮다라고 하니까 모래시계형에선 가장 낮은 게 중층이기 때문에 A가 중층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 단 갑국 병국의 계층 구조는 각각 피라미드형, 다이아몬드형, 모래시계 중 하나이다 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갑국 병국의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 다이아몬드, 모래시계로 하나씩 나온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갑국 같은 경우에는 중층이 지금 제일 높지도 않고 제일 낮지도 않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을국 같은 경우에는 중층이 제일 낮잖아요. 딱 봐도 이거 중층 가지고 바로 추론하면 되죠. 그러면 을국은 뭐가 됩니까? 이게 모래시계가 될 거예요. 그렇죠? 중층이 제일 낮으니까. 병국 같은 경우에는 중층이 제일 크네요. 그럼 우리는 이걸 다이아몬드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죠. 그러면은 남은 하나가 반드시 피라미드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갑국이 피라미드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갑국에서 제일 적은 게 상층이 제일 적은 게 피라미드니까 B가 상층일 거고 C가 하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중상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A, B, C가 순서대로 중층, 상층, 하층이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네. 기억. 갑국은 병국과 달리 폐쇄적 계층 구조가 나타나. 그거 알 수 없어. 이거 피라미드니 모래시계니 다이아몬드니 가지고 폐쇄적이니 개방적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추론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왜? 폐쇄적이고 개방적이고 이런 거는 결국은 사회의 계층 이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거든. 수직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가능하다. 혹은 세대 간 계층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가능하다. 그때 그걸 개방적이라고 부르고 그게 전혀 그렇지 않으면 되게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나 수직 이동이나 소위 말하는 세대 간 이동이 힘들면 그걸 폐쇄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 퍼센트만 가지고는 그걸 알아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퍼센트만 보고 폐쇄니 개방이니를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냥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병국의 계층 구조는 을국의 계층 구조에 비해 사회 안정성이 높다. 중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서 비율이 높으면 그걸 사회 계층 구조가 안정적이라고 부르는데 다이아몬드가 당연히 안정적이지. 모래시계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사회 통합이 잘 안 돼 있고요. 병국은 사회 통합이 잘 돼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니은 맞는 거고. 디귿. 갑국과 병국은 모두 해당 국가에서 상층 인구가 가장 적다라고 하는데 갑국 같은 경우에는 상층이 제일 적은 게 맞습니다. 병국 같은 경우에도 상층이 제일 적은 게 맞네요. 나머지 애들이랑 비교하면은 20, 20으로 제일 적은 게 맞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답은 3번 니은 디귿으로 거의 빛의 속도로 정답이 나와야 됩니다. 리을. 을국의 계층 구조는 갑국, 병국의 계층 구조와 달리 주로 근대 이후의 산업사회에서 나타난다. 모래시계가 주로 근대 이후의 산업사회에서 나타난다라고 표현하는 건 틀린 거야. 물론 근대 이후의 산업사회에도 모래시계가 나타날 수는 있지. 계층 구조가 소위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방향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근대 이전에는 주로 피라미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대 이후에 산업시대에 들어서고 복지제도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면서는 주로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타난다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을국의 계층 구조가 주로 근대 이후의 산업사회에서 나타난다 이런 식의 표현은 옳지 않고요. 정확히 말하면 주로 근대 이후의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건 다이아몬드, 주로 근대 이전의 신분사회에서는 피라미드가 많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선지는 틀렸다. 3번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될 거고 12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문화이해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문화이해 태도라고 나오면 뭐가 나오는 거야? 기억하고 있어야지.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상대주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하나씩 한번 찾아보면 되겠지. 물론 뭐 상대주의가 2개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일단 한번 가보자고. 편견은 가지지 말고. 하나씩 나오는 건 아니야. 일단 한번 찾아보자. 여행 가서 B국 피자를 먹어본 이후로 네모네모 피자는 쳐다보지도 않는데 A국의 네모네모 피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금 분명히 물어봤단 말이에요. A국 국민이 A국의 네모 피자를 가지고 네모네모 피자가 일반적으로 이 A국에 해당돼 있다는 걸 감안을 한다면 자기네 나라 문화에 대해 가지고 지금 쳐다보지도 않는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 문화가 훨씬 우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피자 만드는 사람 다른 나라 조리법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사대주의죠. 그렇죠? 다른 나라 문화를 기준으로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거. 다른 나라 문화가 우월하고 우리는 열등하다. 이렇게. 네모네모 피자는 피자의 본고장인 우리나라 피자와 비교하면은 B국 같은 경우에는 피자의 본고장이래. 그리고 네모네모 피자는 A국의 문화인데 A국의 이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랑 비교하면은 식재료와 맛이 너무 달라 피자라고 볼 수가 없대. 저는 이 음식에 피자라는 음식을 붙이는 것보다 불쾌하대. 붙이는 것조차 불쾌하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문화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문화 중심주의, 소위 말하는 국뽕,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국 국민인 병은 네모네모 피자는 A국 고유의 식재료로 그냥 그 나라의 식재료로 국민들 입맛에 맞춰 만든 피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중해야 된다. 이 말이 핵심인 거죠. 그렇죠? 이거 문화 상대주의죠. 그렇죠? 그 나라의 입장에서 그 나라의 맥락과 어떤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각자 그 나라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상대주의 이렇게 되겠네요. 1번 갑의 태도인 사대주의는 선진 문물 수용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대주의는 선진 문물, 우리나라보다 우월한 다른 나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지는 않고요. 2번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가 있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국주의뿐만 아니라 문화 국수주의. 어쨌든 둘 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우월하다라는 입장에 해당되고 이런 것들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가 맞습니다. 3번 문화 상대주의는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상대주의는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나라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모든 문화는 평등하다고 평가하는 태도를 버리는 태도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고요. 4번 사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타문화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자문화 중심주의가 오히려 타문화와의 마찰을 주로 많이 일으켜. 그렇기 때문에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 우리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문화랑 싸우게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5번 자문화 중심주의는 상대주의와 달리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지. 자문화 중심주의는 오히려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엄청 잘 지키지. 국뽕이니까. 우리나라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나라 문화는 잘 지켜주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13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국 영화인들은 영화 산업이 발달한 B국 영화인들에게 이러면서 문화 변동 케이스가 막 나와 있어요. 선지 슬쩍 보면은 대충 어떤 개념이 나올지 짐작이 되는데 A국에서는 B국과 달리 문화 융합이 나타났고 뭐 접변이 있고 공존이 있고 간접 전파니 물질 문화의 전파니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글을 처음부터 빠르게 읽어가면서 이거 글로 길지 않잖아. 이 정도는 그냥 글을 빠르게 읽으면서 쫙 정리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단 말이지. 쌤은 그런 방식으로 푸는 편이고요. 아마 니네들도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겁니다. 글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 그냥 빠르게 정리해 가면서 가면 되는 거야. A국 영화인들은 영화 산업이 발달한 B국 영화인에게 영화 제작 기법 및 특수효과 기술을 배워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B국에서 A국으로 뭐가 전파가 된 거야. 직접 전파가 된 거야. 사람들한테 배워온 거기 때문에 직접 전파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쌤은 보통 직접 전파라고 플레임 안 쓰고 그냥 직전 이렇게 씁니다. 그 후 A국에서 자국의 전통적 정서와 B국의 특수효과 기술이 섞인 원래 자국의 전통적 정서 있었고 B국의 특수효과 기술이 있었고 이게 섞여가지고 새로운 게 탄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직접 전파를 통해가지고 문화 융합이 합쳐져가지고 자문화 요소와 외국의 문화 요소가 섞여가지고 새로운 제3의 문화가 탄생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한편 B국 어업인들이 조업 활동 중에 C국 어업인들이 끓여준 라면을 먹게 되면서 B국의 C국 라면이 처음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C국에서
B국으로 어떤 문화가 지금 넘어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전파가 된 겁니까? 직접 전파가 된 거지. 사람이 끓여준 라면을 먹으면서 전파가 된 거니까 역시 C국에서 B국으로 직접 전파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 직전이라고만 적을게. 그걸 통해 가지고 이후 B국 요리사가 C국 라면에 C국에서 넘어온 라면에 자국의 전통 소스를 가미했단 말이야. 합쳤단 말이야. 제3의 문화, 국물이 없는 비빔라면을 개발했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똑같이 직접 전파를 통해서 한 번 더 문화 융합이 일어난 거야. 여기서는 B국에서 A국으로 전파돼서 A국에서 문화 융합이 일어나는 거면 여기는 C국에서 B국으로 전파돼서 B국에서 문화 융합이 일어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B국의 비빔라면 조리 방식은 인터넷을 통해 C국 젊은이들에게까지 확산됐다라고 하는데 이 B국에서 문화 융합을 통해서 탄생한 국물이 없는 비빔라면이라는 게 인터넷을 통해서 C국으로 전해졌단 말이야. 이번에는 B국에서 C국으로 전해졌는데 C국에 전해지는 방식이 간접 전파였던 거죠. 왜?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직접 전해진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끝난 거야, 사실상. 그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뭐 문화 융합인지 공존인지 안 알려져 있고. 1번 A국에서는 B국과 달리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문화 융합은 A국에서도 B국에서도 나타난 거기 때문에 같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맞을 거고요. 2번 B국에서는 A국과 달리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문화 융합은 원래 문화 접변의 양상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 둘 다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고 표현할 수 있어. 문화 접변이라는 표현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전파를 통해서 어떤 문화 변동이 일어나면 그냥 다 문화 접변이라고 불러요. 소위 말하는 외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문화 변동은 다 문화 접변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B국에서도 A국에서도 나타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번 B국에서는 C국과 달리 문화 공존이 나타난 게 아니라 문화 융합이 나타났지. 틀렸고. 4번 A국에서는 직접 전파, B국에서는 간접 전파가 나타났다. 둘 다 A국에서는 B국에서 넘어오는 직접 전파, B국에서는 C국에서 넘어오는 직접 전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B국도 직접 전파로 바꿔줘야 돼. 뭐 3번도 바꿔준다고 하면 융합으로 바꿔줘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4번도 틀렸어. 5번 A에서 C국에서는 모두 물질 문화의 전파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잘 봐야 돼. 쌤이 이것도 예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던 건데 물질 문화랑 기술 문화는 같은 말입니다. 적어도 사회문화라는 과목 안에서는 그래요. 이 물질 문화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물질로서 얘기할 수 있는 뭐 이런 분필이라든지 리모컨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의미를 하고 그 외에 뭐 데이터 뭐 이런 것들도 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송하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 분필을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리모컨을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이렇게 쏘는 거 이렇게 레이저를 이렇게 쏘는 기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물질 문화라고 폭넓게 불러요. 그러니까 물질 문화랑 기술 문화는 같은 의미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들도 물질 문화이지만 그걸 만드는 것들 혹은 그걸 전송하는 것들 그런 기술들도 전부 다 물질 문화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A국에서 이제 원래 B국에서 영화 제작 기법과 특수효과 기술이 나온 거거든. 그럼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특수효과를 만든다는 거 아니야. 영화랑 특수효과는 물질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만들고 특수효과를 만드는 기술이 넘어갔다 그럼 물질 문화 전파된 거 맞고 B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라면이 C국에서 전해졌단 말이야. 이거는 노골적으로 물질 문화잖아. 그러니까 맞다고 볼 수 있고 B국에서 비빔라면을 조리하는 방식 이것도 라면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기술인 거죠. 이게 C국으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셋 다 어쨌든 물질 문화가 전파됐다. 그게 직접 전파든 간접 전파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14번. 가해설 아에 대한 옳은 설명. 이거 아래쪽에 선지 슬쩍 보고 넘어가면 더 좋겠지. 아마 뭐 환경단체, 뭐 연예인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사회운동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아래쪽에 슬쩍 보면 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회운동 관련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가나다라를 빠르게 사회운동이 맞는지부터 체크하고 사회운동이라면 어떤 사회운동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모 환경단체는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잡았어. 그리고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단체가 집단적으로 계획적으로 계획 짜가지고 목표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보여. 분업 시스템도 있을 거고 시민단체니까. 공식 조직이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하기 같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어떤 이념을 따라가는 특징도 보이고 있죠. 그럼 사회운동 맞고요. 정확히 말하면 사회운동 중에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환경을 보호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개혁적인 사회운동. 혁명까지는 아니야. 사회구조를 완전 뒤엎는 건 아니고 소소하게 좀 바꿔나가는 개혁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나
국민 가수로 칭송받던 인기 연예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니까 추모를 위해서 사고 현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헌화하고 꽃을 주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메모를 남겼다 그러는데 추모를 위해서 사고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면은 이게 계획적으로 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면 뭐 어떤 상황에서는 뭐 한번 모여봅시다 라고 계획적으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추모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이 기본적으로 사회운동이라는 건 다수가 집단적으로 어떤 단체를 짜가지고 그래서 보통 공식 조직 같은 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집단적으로 계획 짜가지고 하는 건데 딱히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진 않지.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꾸준히 만날 거라는 얘기는 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고 다 오랜 전통에 따라 여성운전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뭐 이슬람 국가인가 뭐지? 세모세모국에서는 시민운동가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여성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이 법을 폐지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세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 후보 한 명이 그런 공약을 내세웠다라는 걸 가지고 사회운동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 왜? 이건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행동이어야 되는 거고 반드시 이 한 명이 그런 공약을 내세웠어요. 주장을 했어요. 라는 거는 집단적인 운동이라고 무조건 볼 수는 없거든. 예를 들면 이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시민단체 혹은 거대한 집단적인 당이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 사회를 바꿔나가자라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집단적으로 시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건 사회운동이 될 수 있겠지만 딱히 그런 얘기는 전혀 없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사회운동이라고 봐줄 수는 없습니다. 땡땡 노동조합은 정부의 연금 개시 연령 상향 정책에 연금을 주는 그 연령을 좀 더 높이자. 뭐 지금은 65세라고 하면 68세부터 주자. 연금이 막 고갈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퇴직 후 연금 수령 시작 시기가 늦어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어떤 걸 추진을 하니까 이 집단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야 우리 국민들이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런 신념이라는 걸 실제 현실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다수가 집단적으로 계획 짜가지고 하는 거겠죠. 서명운동 같은 거 하고 있다는 건 지속적으로 하는 거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사회운동이라고 봐줄 수가 있지. 집단이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건 뭡니까? 정부가 뭘 바꾸려고 하니까 바꾸는 거 싫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이러면 이제 보수적인 사회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바꾸지 마라. 기존에 있던 사회 구조 그대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기업, 가는 뚜렷한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뚜렷한 목표. 탄소 중립이라는 걸 실현하자는 뚜렷한 목표 이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꾸준히라는 표현도 중요하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단발적이 아니라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 개혁적 사회운동이고 니은 나는 조직적이지 않은 군중이 일시적으로 모인 점이라는 것에서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모인 게 아닌 것도 맞고 이 사람들이 지금 조직적으로 모인 것도 아니잖아. 그치? 집단이란 걸 딱 따로 꾸려가지고 모인 것도 아니라는 부분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네. 사회운동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1번이 답이겠네. 디귿 다는 기존 사회의 부조리를 해소하고 개혁을 추구해야 했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있냐? 아니요. 그냥 대통령 후보가 혼자서 선거 공약 내세우고 이런 것 가지고는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해소하려고 한다. 개혁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는 맞겠지만 이게 집단적으로 지속적으로 목표를 딱 제시를 해가지고 방법을 꾸준히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진 않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디귿선지 틀렸고 리을 라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일단 특정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이게 정부의 연금 개시 연령 상황 정책에 대해 가지고 퇴직 후에 연금 수령 시작 시기가 늦어지는 사람은 전 국민이거든. 엄밀히 말하면. 이 복지제도에 대해 가지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이익만 추구한다는 표현으로 보기도 힘들고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사회운동이고요. 보수적인 사회운동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15번. 자, 사실상 거의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도표통계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예상보다는 너무 쉬운 도표통계 문제였고요. 사실은 쉽다고는 해도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만한 여지들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분석을 좀 잘하기는 해야 돼. 가부터 볼게. 65세 이상 노인 중에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한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연금을 지급하는 것. 돈을 주네? 그리고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한테만 주네. 선별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하네. 공공부조다. 정확히는 공공부조 중에서도 기초연금이라고 부르는 노인들에게 특히 가난하신 노인분들한테 드리는 기초연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공부조고요. 노령, 사망, 장애 보통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 요거 국민연금이야. 노령, 사망, 장애, 실업 이런 전반적인 일반 국민들이 겪는 위험을 전반적으로 대비해 주려고 하는 건 국민연금이고 사회보험이라는 거 외워두면 제일 좋고요. 소득 상실 보전하고
지원하고 기본적 생활 지원하고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담한다라는 표현도 되게 중요한 표현이지. 나만 내는 게 아니야. 일단 가입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보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일 거고 가입자만 내는 게 아니라 고용주도 일부 내고 국가도 일부 내고 해가지고 사회적인 연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게 사회보험이고 정확히 말하면 이건 국민연금이야. 그러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공공부조, 사회부조 여기다가 살짝 적어두고요. 공부, 사보 적어두고요. 그리고 여기 순서대로 색깔에 따라 가지고 T년이랑 T 플러스 30년 이런 식으로도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T년이랑 T 플러스 30년도 헷갈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살짝 적어두자. 이렇게 T 30 이렇게만 적어둘게. T 30, T 30, T 30 이렇게 적어두는 게 좋아. 특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이제 헷갈리게 막 만들어놨거든. 보통은 이게 뭐 가나 나라고 하든가 T년이랑 T 플러스 30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남성, 여성으로 또 이렇게 제시한 건 쌤도 오랜만에 되게 본단 말이죠. 이것도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 가지고 문제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야? 이게 단위가 만 명이라는 거야. 이게 단위가 파센토가 아니야. 퍼센트가 아니라고 지금 이게. 단위가 만 명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 숫자를 지금 그냥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을 못하면 문제를 틀릴 수도 있습니다. 퍼센트가 아니에요. 단위가 만 명입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랑 똑같다라는 얘기는 뭐 공공부조 사회보험인 거 정당화하기 위해 가지고 낸 문제고 이게 중요하지. T년과 T 플러스 30년 모두 각국의 난여 인구는 각각 1000만 명이다. 이 얘기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T년이든 T 플러스 30년이든 전체 각국의 인구는 남자, 여자 각각 1000만 해가지고 2000만 명이고 남자도 1000만 명, 여자도 1000만 명 이렇게 성비가 1대1로 전체 인구가 나눠져 있다라는 거 감안하고 문제 풀러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기억! T년의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남성 수급자 수는 여성 수급자 수의 3배이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T년의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는 뭐야? 이거 공공부조란 말이야. 공공부조의 T년의 남성 수급자 수는 T년의 공공부조의 여성 수급자 수의 3배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T년의 공공부조의 남성 수급자 수는 15만 명이거든? 여성 수급자 수는 T년의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가 45만 명이거든? 15만 명이 45만 명의 3분의 1배지. 3배가 아니라. 니은 T년에 비해 T 플러스 30년의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사회보험이란 말이야. 나아죠. 나아 제도의 수급자 수는 60만 명 증가했다라고 돼 있는데 T년의 사회보험 수급자 숫자 한번 구해볼까요? T년의 사회보험 수급자 숫자 같은 경우에 사회보험 수급자 숫자가 봐. 사회보험이 T년에 남자가 60만 명, 여자가 40만 명 이렇게 지금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T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00만 명이었단 말이지. 그게 지금 T 플러스 30년에 몇만 명이 된 거예요. T 플러스 30년에 사회보험이 지금 남자 80만, 여자 80만 받는 거기 때문에 160만 명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럼 60만 명 증가한 거 맞지? 이거 그냥 퍼센트로 보게 되면 큰일 난다고요. 만약에 퍼센트로 보면 뭐 1000만 명 중에 60%, 뭐 80% 이런 식으로 보면은 계산해보면 600만 명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거 착각해서 틀린 친구들 꽤 있을 겁니다. 60만 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실제로 단위가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만 명이기 때문에 뭐 1000만 명 중에 80%, 1000만 명 중에 80%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 그냥 80만 명, 80만 명으로 보고 100만 명에서 100만 명에서 160만 명이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봐야지 문제를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단위들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함정 파는 거는 이것도 좀 열받긴 해. 그지? 좀 짜증나긴 해. 이런 식으로 함정을 내나? 아니 누가 봐도 퍼센트처럼 보이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걸 만 명이라고 치사하게 적어가지고 이걸 사람 숫자를 실제로 판단하라고 문제를 낸단 말이야. 이게 지금 도표를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랑 관련이 없지 않지. 사실 여러분들이 통계 같은 걸 나중에 보게 되면은 사실 단위 보는 건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짜증은 나지만 그래, 오케이, 인정. 실제로 사회학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단위 잘못 봐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니들이 나중에 통계 프로그램으로 뭐 만들 때 단위 잘못 적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 것들이랑 관련해가지고 약간 주의점을 얘기하는 거라고 정당화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 T년의 상호부조의 원리가, 이런 건 잘 봐야 돼. 단위 같은 거 대충 보면 안 되는 거야. T년의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이란 말이지. 사회보험의 수급자 중에 남성 수급자 비율 한번 구해봅시다. T년으로 가가지고 사회보험 수급자 수가 전체 얼마예요? T년의 사회보험의 수급자 전체는 몇 명이야? T년의 사회보험에는 60만 명, 40만 명 해가지고 총 100만 명 중에서 남자 수급자가 지금 60만 명인 거잖아요. 그럼 100분의 60 이렇게 나오겠죠. 이 비율은 T 플러스 30년의 강제가입이 원칙이 적용되는 이게 진짜 치사한 거지. 앞에서 사회보험이 나왔으면 당연히 뭐라고 생각을 하게 돼. 뒤쪽에는 공공부조가 나오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치사하게 문제를 낸 건데 사실은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도 공공부조, 강제가입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도 공공부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나란 말이지. 아니 이것도 지금 사회보험이고 이것도 사회보험이야. 잘못 말했네.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도 사회보험, 강제가입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도 사회보험이란 페이크를 친 거지. 나왔으면 아마 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착각하는 니들을 위해서 준비된 선지인 거지. 그럼 사회보험 T 플러스 30년의 사회보험의 수급자 중에 여성 수급자 비율 구해보면 됩니다. T 플러스 30년으로 가가지고 사회보험의 수급자 숫자가 구해봤거든요. 총 160만 명이거든. 160만 명 중에 이번에 여성 수급자 수를 구하래. 여성 수급자 수 같은 경우에는 160만 명 중에 80만 명이거든. 그러니까 160분의 80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어느 쪽이 더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어느 쪽이 더 커? 얘는 2분의 1이잖아. 얘는 2분의 1을 넘고요. 그러니까 전자는 후자보다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3번 니은 디귿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약간 치사하게 함정들을 막 이렇게 배치시켜놨는데 꼼꼼하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리을 T년의 갑국 인구 중에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T 플러스 30년의 갑국 인구 중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보다 낮다. 갑국 인구는 연도를 가리지 않고 2천만 명이란 말이야. 남녀 각각 1,000만 명씩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찾아보자. T년의 갑국 인구 중에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사전 예방이면은 사회보험이잖아. 사회보험이고 갑국 인구 중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는 공공부조잖아. 이번에는. 그러면은 사회보험의 수급자 비율, 갑국 인구 중에 그럼 얼마가 될까요? 이 비율은 전체 2천만 명 인구 중에 갑국 인구 중에 사전 예방, 그러니까 사회보험의 T년에 사회보험의 수급자 숫자는 100만 명이란 말이야. 그런 2,000분의 100만 명 이렇게 될 거고요. T 플러스 30년의 갑국 인구 중에 이번에도 2천만 명이겠죠. 인구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2천만 명 중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공공부조의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비율. T 플러스 30년으로 가가지고 공공부조의 수급자 숫자 다 더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2,000분의 90이란 말이야. 그러면 2,000분의 100이 2,000분의 90보다 낮다라고 표현을 하면 당연히 틀린 선지죠.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구해줘야 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계산인데 이 계산 자체를 살짝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이 데이터를 찾는 걸 좀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만들어본 문제인 건데 이런 건 이제 안 헷갈리고 꼼꼼히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정답은 3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16번 한번 가보죠. 마지막 페이지 16번.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보사회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지. 이건 진짜 빨리 풀어야 되는 거지. 빠르게 읽어내야 돼.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서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온라인을 통해 금융 업무, 음식 주문 같은 일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반면 온라인을 활용한 삶의 편의성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 보통 어떤 사람들일까? 노인분들. 그런 인터넷의 변화 속도를 따라오기 힘든 분들이겠지. 정보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은 정보통신기기의 구매 능력 정도,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급 정보에 대한 비용 지불 정도, 소프트웨어 기술 습득하고 정보 서비스 활용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빠르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뒤처지는 사람으로 구분이 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데 그런 사회에서 뒤처지면 어떻게 되겠어? 빈익빈 부익비가 심해지겠지?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야 라고까지 읽어보고 아래로 내려가서 찾으면 되잖아. 정보 생산자의 신뢰성 문제랑 관련은 없지. 정보화 과정에서 문화지체? 문화지체는 아니지. 기술은 빠르게 가는데 사람들의 규범이나 가치관이 못 따라가지고 문제가 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정보화 기술을 빠르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 사이에 격차가 나타나는 게 소위 말하는 정보 격차라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지. 이건 문화지체라는 상황이랑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문화지체는 물질 문화는 엄청 빨리 발달하는데 비물질 문화가 못 따라가서 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건 사회 전체의 문화 요소들 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기술이 바뀌면서 어떤 사람은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못 따라가고 격차가 생긴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문화지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비대면 관계의 증가로 인해서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도 딱히 없고요. 정보 격차로 인한 새로운 사회 불평등이지, 그치? 정보 격차라는 개념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쉽게 획득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겨날 수 있다. 새로운 사회 불평등, 정보에 따른 현상, 불평등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지. 4번 정답. 5번 정보통신기기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병리 현상. 딱히 그런 건 아니지 뭐 휴대폰 중독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17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16번은 정답이 4번이었고요. 17번. 이것도 열받아. 니네는 열 안 받니? 이런 문제 풀면서 보자.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관료제, 탈관료제 중 하나다. 니들이 다니는 회사 중에 어디로 이직할지 고민 중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막 을이라고 해놓고 을이 병 얘기를 해. 병이라고 해놓고 병이 을 얘기를 한단 말이야.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이걸 제대로 못 보면 틀리는 거야.
을이 분명히 병이 다니는 회사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병이 다니는 회사가 뭐냐면 업무 처리 절차나 규칙이 문서로 정해져 있어서 자신이 할 일이 명확한 곳이란 말이야. 소위 말하는 문서화된 업무 처리 절차라는 게 딱 정해져 있다. 매뉴얼이라는 게 확실하고 주어진 업무만 열심히 수행하면 시간이 갈수록 급여가 높아져서 참 좋아 보여. 그러니까 월급을 인상하는 데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연공 서열을 고려하는 거.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연차가 쌓이면 그거에 따라서 월급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건 관료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병이 다니는 회사는 관료제, B가 관료제. 그리고 병은 을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을이 다니는 회사가 업적과 성과에 따라 연봉이 결정돼. 업무 처리 절차보다는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중시돼. 탈관료제잖아. 업적과 성과에 따라서 연봉이 결정되고 얼마나 오래 다녔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닌 관료제가 아니라 업적 성과에 따라서 철저하게 능력주의로 가는 탈관료제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을이 다니는 게 탈관료제고 병이 다니는 게 관료제고 뭐 그런 거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는 식으로 또 약간 하남자스러운 그런 약간 치사한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순서대로 탈관료제, 관료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기억,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업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편이야. 관료제가 훨씬 업무 수행이 안정적이지. 왜? 문서화된 대로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되거든. 그게 제일 깔끔하고 안정적이거든. 탈관료제는 유연하게 자꾸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 사회, 정보화 사회에 맞춰서 굉장히 빠르게 유행을 쫓아가고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업무 수행의 안정성은 탈관료제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업무라는 거를 항상 하던 일을 안정적으로 계속한다라는 특징이 업무 수행의 안정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탈관료제는 그런 면이 거의 없어. 니은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쉬운 편이지, 그렇지?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당연히. 관료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목적 전치 현상, 혹은 무사 안일주의, 혹은 책임 회피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가 탈관료제에 비해 목적 전치 현상이 잘 나타나고요. 리을 탈관료제는 의사결정의 분권화, 권력을 나눠준다는 뜻이죠. 쌤이 이거는 맨날 강조했습니다. 개념할 때부터. 권력을 나눠준다. 실제로 실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재량권을 준다. 이런 표현은 분권화라고 써가지고 탈관료제만의 특징이고 업무 수행을 할 때 분업화라는 거를 엄청 강조하는 거는 아무래도 관료제야. 관료제 같은 경우에도 분업을 하고 탈관료제도 엄밀히 말하면 분업을 하긴 해. 근데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업무 수행의 분업을 되게 세분화시키고 전문화시켜가지고 좀 더 많이 강조하는 편이고 탈관료제도 공식 조직이니까 분업은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분업화 정도가 좀 낮다. 관료제에 비해가지고. 약간 유연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요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약간 전문화된 분업이라는 게 그렇게 빡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탈관료제.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은 정답은 니은, 리을. 17번의 답은 4번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18번. 요건 쉬워.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럼 뭐 나와요? 명목론이랑 실제론이 등장을 합니다. 외워두셔야 되는 거죠, 이 표현. 사회학의 지적 관심은 사회적 사실에 있어. 사회적 사실은 단순히 개인적 사실을 모아놓은 거랑은 달라. 끝났죠? 그냥 개인들을 합치면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건 명목론이고 요거는 그냥 개인적인 사실을 합친다고 사회적 사실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론이겠네. 그러니까 법, 관습, 종교생활, 화폐, 체계 같은 것들은 개인적인 사실만으로는 발견될 수 없으니까 개인의 총합이 사회가 아니야. 개인의 총합 그 이상이야.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들을 더한 것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어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제론이 되는 거겠죠. 기억, 사회를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자적인 실체로 보기 때문에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실제한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건 명목론의 관점이고요. 사회보다 개인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그냥 개인의 특성만으로 사회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이거 실제론의 입장이고. 사회는 개인 그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 사회는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건 개인 중심의 명목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기억 디귿으로 빛의 속도로 풀어줘야 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19번. 요것도 좀 까다로웠을 수 있어. 그치? 어렵다고 느꼈을 수 있어. 보자. 다음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래쪽에 친절하게 기, 갈, 상 나온다고 적어놨고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요거는 좀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평소에 풀어보던 이 점수 형태로 yes, 아니요 대답하는 문제는 보통 두 개가 나오잖아. 기능론, 갈등론, 뭐 갈등론, 기능론, 뭐 아니면 순환론, 진화론, 뭐 계급론, 계층론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었단 말이지. 이번엔 세 개란 말이야. 그리고 되게 빡세다고 느낄 수 있는데 쌤이 맨날 강조해왔던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잘 따라오면 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 IQ 테스트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좋아. even better라고 그래. even better라고 생각을 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 경우의 수를 대가지고 한번 보자. A는 B와 달리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 갈등을 원동력이라고 본다. 그러면 A가 갈등론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 요거는.
만약에 이 질문의 정답이 yes라면은 A는 무조건 갈등론일 거야.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체크해 주시고, 이게 yes라면 뭘까요? A, C는 B와 달리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사회 구조를 중시한다라고 표현하면 거시적 관점 얘기하는 거니까 B와 달리라고 돼 있으니까 A, C는 각각 기 가릴 거고 B가 확실히 나오는 거지. B는 뭐야? 상상론이다 라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A가 갈등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질문, 두 번째 질문은 B가 상상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질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여기 답변을 싹 보니까 이게 지금 갑이 3점 나왔단 말이야. 그럼 몇 개 틀렸다는 얘기지? 하나밖에 안 틀렸다는 얘기야. 병이 지금 3점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밖에 안 틀렸다는 얘기야. 자, 잘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간다. 이거 보면은 갑이랑 병이 지금 이게 이렇게 약간 그런 논리적으로 추론을 할 때는 막 4점을 맞았다 이러면 사실 얘기해 볼 필요도 없고 다 맞은 거니까 3점을 맞았거나 아니면 1점을 맞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yes와 아니오의 이 숫자가 좀 차이가 좀 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추론을 해보려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쉽게 될 거야. 갑 같은 경우에 보면은 3점을 맞았기 때문에 딱 하나만 틀려야 된단 말이야. 병도 마찬가지야. 딱 하나만 틀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잘 봐봐. 갑이랑 병이 지금 똑같은 질문에 대해 가지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이 달라요. 답이 달라. 이거 무슨 말이지?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한 명은 틀렸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yes, 아니오라고 각각 서로 다른 답을 하면은 한 명은 맞았고 한 명은 틀렸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갑이나 병 중에 한 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X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잖아? 얘네 둘 다 yes라고 대답을 했어. 얘들아, 여기서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이면은 얘네 둘 다 yes라고 대답을 해서 둘 다 같이 틀릴 수 있는 상황이 가정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질문의 답이 아니오라면은 그럼 둘 다 틀리게 될 거야.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얘네가 둘 다 틀려버리잖아? 그러면은 여기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틀렸거든. 이 질문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병이 틀렸다고 치면 병은 2개를 틀려서 3점을 맞을 수가 없어. 갑이 틀렸다고 쳐도 갑은 2개를 틀려서 3점을 맞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동시에 이걸 틀려버리는 그런 상황은 나올 수가 없어. 그럼 거꾸로 어떤 상황은 발생할 수 있지? 얘네 둘은 이걸 무조건 맞춰야 돼.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반드시 yes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돌려봐봐. 다시 한번. 둘 중에 한 명은 이 질문에 대해서 틀려야 돼. 서로 다른 답을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하나 틀리고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나머지 답은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여기서 X가 한 명이라도 나왔는데 만약에 이거 둘 다 똑같은 질문을 했으니까 같이 맞든지 같이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둘 다 같이 틀려버리면은 여기 둘 중에 한 명은 여기서 X가 이미 하나 나왔기 때문에 3점을 맞을 수가 없게 돼버린다고. 그럼 표가 성립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둘 다 맞춰야 되는 거야. 같은 논리로 여기 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둘 다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같은 논리로요. 그렇게 되는 거지. 요거 이해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얘네들이 일단 이걸 다 맞추고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답이 나와. 왜냐면 B가 상상론이라고 질문을 했는데 답이 yes이기 때문에 A, B, C 중에 B는 무조건 일단 상상론으로 결론이 나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아니오라고 지금 한 게 틀리잖아. 지금 이렇게 되면 얘가 정답이 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을은 아니오로 대답해 틀렸을 거고, 여기도 답이 yes인데 아니오로 대답해 틀렸을 거란 말이지. 그럼 나머지 두 개 맞을 수밖에 없지. 왜? 얘 2점 맞아야 되거든. 근데 A가 갈등론이라고 얘기한 질문에 정답이 아니오야? 그럼 A는 갈등론이 아니잖아. C가 갈등론이네? 그럼 A가 기능론이네? 그럼 순서대로 기, 상, 갈 이렇게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다 체크해주면 아니오가 답이니까 아니오 맞췄네? yes라고 대답하면 틀렸네? 아니오가 답이니까 아니오 맞췄고 yes라고 대답하면 틀렸네?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이 맞는 질문인지 틀린 질문인지도 확인할 수 있죠. 아니오가 정답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가에는 틀린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나에는 yes가 정답이기 때문에 나에는 맞는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까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몇 번 연습을 해봐야 돼. 앞으로 쌤이 모의고사에서 많이 내드리도록 할게요. 1번,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고 전혀 보지 않고요. 갈등론이 오히려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고 보지. 갈등론은 본질적으로 사회가 내재적인 모순 때문에 무한한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것 때문에 무한한 변동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기능론은 아니 변동은 사회가 조화와 안정과 균형을 잘 이루고 있으면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갈등론이 오히려 기능론과 다르게 사회는 본질적으로 변동으로 간다라고 봅니다. 2번, 상상론은 기능론과 달리 다양한 사회제도의 상호의존 관계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기능론이 오히려 상호의존 관계, 조화, 안정, 균형 이런 걸 중시하고 유기체적 관계.
3번 갈등론은 상상론과 달리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해서 행동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상상론이 오히려 상황 정의, 생활 세계 이런 개념을 중시하지. 4번 가에는 틀린 얘기가 들어가야 돼. B는 A와 달리 상상론은 기능론과 달리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한다. 맞잖아. 상상론은 미시적 관점이라서 행위자의 능동성, 주체성을 중시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맞는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되지. 들어갈 수 없지. 5번 나에는 맞는 얘기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능론이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잖아요. 우리 사회 지금 상호 의존 잘하고 있어. 조화, 안정, 균형 잘 이루고 있어. 안 바뀌는 게 좋아. 이렇게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갈등론 같은 애들이 기능론을 보면은 야, 너 보수주의야?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네? 그냥 지금 이 사회에서 제일 유리한 애들은 사회가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할 텐데 네가 그걸 대변하고 있네? 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20번. 자, 마지막 인구부양비 문제인데 그나마 나는 이 문제가 지금 이번에 나온 사회문화 문제 중에서 제일 꽤 의미가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해. 억지 문제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어차피 우리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요거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 비율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T년 T 플러스 50년 그리고 을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T년 T 플러스 50년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할 거예요. 유소년 인구와 부양 인구와 노인 인구와 총 인구의 비율을요. 각각. 표는 갑국과 을국의 인구 구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A에서 C가 지금 숨겨져 있어.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중 하나라고. 이게 A, B, C가 각각 유소년 인구인지 노인 인구인지 뭐 이런 걸 몰라요. 근데 갑국에서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50%라고 지금 돼 있어. 50이라고 돼 있습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각국의 유소년 인구는 10% 감소하고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20% 감소하고 어쩌고 돼 있는데 어차피 유소년 인구가 10% 감소하고 이런 거는 이게 각 나라 안에서 유소년 인구를 10% 감소하게 맞춰주고 여기도 뭐 20% 감소하게 맞춰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도를 비교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연도를 이제 비교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줄 때 어차피 나중에 쓸 힌트일 거라서 지금은 안 쓸 것 같고 각국 전체 인구 동일하다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연도 나라별로 막 연결해 주고 이럴 때 쓸 거란 말이지. 이건 어차피 나중에 쓸 거라서 이건 일단 패스할게. 유소년 부양비라는 거랑 아래쪽에 있는 표라는 거랑 이걸 가지고 꺼내가지고 뭔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A, B, C가 각각 유소년 인구인지 노인 인구인지 부양 인구인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걸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까?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지금 받은 제일 중요한 힌트는 이거야. 갑국에서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갑국에서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50이다. 이게 중요해. 유소년 부양비가 50이라는 건 무슨 말이지? 유소년 인구분의 부양 인구가 2대 1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잘못 적었네. 위치 바꿔줘야 되죠. 부양인구분의 유소년인구가. 유소년 부양비가 원래 부양인구분의 유소년인구 곱하기 100 해가지고 50이 나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인구 곱하기 100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건 그냥 50이라는 건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부양인구가 100명 있을 때 유소년인구 50명 있다. 그러니까 100명 대 50. 2대 1이다. 이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A, B, C의 퍼센트를 정확히 꺼낼 수 있다면 T년의 갑국에서 그걸 가지고 2대 1에 해당되는 게 부양인구와 유소년인구다라는 걸 가지고 부양인구, 유소년인구를 거꾸로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길게 말하지 말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 요거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 이거 유소년인구, 부양인구, 노인인구, 총인구 뭔지 모르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요 안에다가 조그만 표를 하나 더 만들게. 이건 좀 이따가 지울 거야. 실제로 시험지에다가 다른 곳에다가 적어주면 돼. 갑국의 T년에서 A, B, C의 퍼센트만 일단 먼저 구해보는 거야. 갑국의 T년 같은 경우에 지금 A 계층이 있고요. A 계층이 아니라 A 인구 분류가 있고요. B랑 C라는 인구 분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각각 뭐 유소년 인구, 노인 인구, 부양 인구를 차지를 하겠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니네가 여기서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A, B, C를 다 더하면 전체 인구 중에 무조건 몇 프로가 돼야 된다? 100%가 돼야 된단 말이지. 전체가 100%가 돼야 되는데 전체가 100%가 돼야 되는데 A, B, C 더해가지고 만들 건데 그중에 A가 3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나머지 B, C가 2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100% 중에서 3만큼의 비율을 그리고 2만큼의 비율을 얘네들이 나눠가지고 있다고. 3만큼의 비율은 누가 가져간다고? A가 가져간다고. 2만큼의 비율은 B 더하기 C가 가져간다고. 그러면 전체 100% 중에서 얘네가 각각 몇 프로겠습니까? 3대 2로 나눠주면은 여긴 60%고 여긴 40%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눠주면은. 그럼 A가 전체 인구 중에 몇 프로다? 60%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가 40% 가져가지? 근데 B와 C의 비율을 알려줬네? 3대 1이라고 알려줬네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C는 30일 거고 B는 10일 거야. 3대 1씩 나눠 가지면 되잖아. 40%를. 아, 그럼 A, B, C가 60, 10, 30이라는 게 T년의 갑국에서 결론이 났네. 근데 유소년 부양비가 50이래. 무슨 말이야? 부양인구 대 유소년 인구가 2대 1이라는 뜻이야. 2대 1 나오는 거 여기서 하나밖에 없어. 뭐가 있지? 60이랑 30이야. 2대 1. 아, 그러니까 이 2대 1에 해당되는 값에 부양인구가 2를 차지해야 되니까 A가 부양인구고 C가 유소년 인구면 되겠구만. 다른 색깔로 할게요. 여기 쏙 들어가 버려서 부양인구가 있고 유소년인구가 있다 이렇게 되는구만. 아, 그러면은 B는 노인인구겠구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2대 1이라는 값을 만족시키는 걸 찾아내주면 되는 거야. 그냥 여기서. 아, 그럼 부양인구 대 유소년인구 그리고 노인인구. 그러면 순서대로 A, B, C가 부양인구, 노인인구, 유소년인구 이렇게 가는 거네. 유분호로 따지면 C, A, B 이런 식으로 가는 거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C, A, B 이런 식으로 지금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가 가는 거다라는 거를 체크까지 해주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준비가 됐죠. 이거 그대로 따라 적어주면 되는 거잖아. C, A, B 순서대로 30, 60, 10 이런 식으로. 그 전체는 100%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딱 하면은 A, B, C도 나오고 갑국 T년도 나왔겠다.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T 플러스 50년을 이거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혹시나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요쯤에서 살짝 적어볼까? A가 부양인구고 B 더하기 C가 유소년 인구랑 노인 인구를 더한 거야.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B고 유소년 인구가 C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도 살짝 유소년 인구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놓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부양 인구분의 노인 인구 더하기 유소년 인구는 뭐야? 여기다 곱하기 100하면 총부양비네. 아, 총부양비를 처음부터 여기 제시한 거였구나. 그리고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 곱하기 100하면 뭐야? 아, 노령화 지수네. 노령화 지수를 여기 제시한 거였구나. 아, 그런 거였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면 이제 베스트인 거죠. T 플러스 50년으로 가보면은 부양인구랑 노인인구 더하기 유소년인구가 1대1로 나눠 가집니다. 1대1. 비율상으로 1대1이래요. 전체 100%를 1대1로 나눠 가진대. 그럼 부양인구가 몇 프로야? 50%지 뭐 전체 100% 중에서. 1대1로 나눠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유소년 인구랑 노인 인구는 3대2로 나눠 가진대요. 얘네 둘이 더하면은 50%인데 유소년 3, 노인 인구 2 이렇게 먹는답니다. 그러면은 30%랑 20% 이렇게 나눠 가지는 거죠. 이거 빠르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T년 을국 바로 넘어가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방금 한 대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번에는 부양 인구 대 노인 인구 더하기 유소년 인구가 13대 7이래. 아, 이러면 좀 어렵나? 이거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야. 어차피 뭐야? 전체 100%잖아. 전체 100%를 13대 7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13이랑 7이라는 비율을 합치면 얼마예요? 20이잖아요. 전체 100%를 20으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비율 1당 얼마를 먹게 되는 거야? 5%씩 먹게 되는 거라고. 100%를 20으로 나누면은 5%씩 먹잖아. 그럼 5 곱하기 7 하면 이거 얼마야? 35% 이렇게 된다고. 그럼 5 곱하기 13 하면 얼마야? 이거 65% 이렇게 된다고. 65%를 누가 먹는다고? 부양인구가 먹는다고. 여기 A에 있는. 그러면은 부양인구가 65% 이렇게 되는 거고. 기왕 하는 김에 T 플러스 50년도 이거 가지고 해버릴까? 아, 50%네. 그냥 바로. 1대1이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있잖아. 총 인구 100% 중에서 T 플러스 50년의 얼국은 부양인구가 50% 먹습니다. 이거 되냐 안 되냐? 돼 안 돼? 이거 딱 가지고. 1대1이니까. 부양인구 대 유소년인구 더하기 노인인구가 1대1이니까. 어차피 얘네 다 더하면 100% 되니까. 절반씩 딱딱 나눠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65%면은 얘네 둘이 더하면은 지금 35%란 말이야. 35%인 상황에서 지금 유소년인구 대 노인인구가 6대1 먹는 데잖아. 6대1이면 어떻게 돼요? 비율을 합치면 7이잖아. 35를 7로 나누면 얼마지? 7, 5, 35니까 비율 1당 5%씩 먹는다는 겁니다. 그럼 30%랑 5%겠네요. 유소년 인구랑 노인 인구가 30%, 5% 이렇게 먹게 된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마지막 남은 거. 여기 50% 유소년 인구, 노인 인구 더하면 50%인데 3대 2로 유소년 인구, 노인 인구 가져간 거잖아. 그러면 30대 20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된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안 하고 넘어갔던 거.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갑국 유소년 인구는 10% 감소. 을국 유소년 인구는 20% 감소. T년의 갑국, 을국 전체 인구는 똑같다. 아, 그럼 뭐야? T년의 갑국이랑 을국의 전체 인구가 100명, 100명으로 똑같다라고 연결되어 버린 거지. 그러면은 실제로 이 비율, 요 비율 비교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뭔가요?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유소년 인구가 10% 감소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가지고 실제로 이 유소년 인구가 10% 감소하려면 30명에서 T년에서 10% 감소했다고 하니까 이거 30명으로 고정하자. 100명이었다고 쳐. 그럼 유소년 인구 30명이야. 그중에 10% 감소하면 여기 실제로 몇 명 돼야 돼? 27명 돼야 되잖아. 그치? 10% 감소하려면은 10분의 1 빼지는 거니까
얘가 30이 27로 감소했어. 그럼 요 비율은 유지돼야 된단 말이야. 그대로. 얘가 10% 빠졌어. 나머지도 다 10%씩 빠지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t년이랑 t 플러스 50년이랑 얘를 기준으로 여기 지금 표시해 놓은 얘네들을 기준으로 이제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이번에 을국은 유소년 인구는 20% 감소했다고 돼 있거든. 유소년 인구가 30인데 20% 감소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0분의 1을 빼는 거니까 24명이 됐겠지? 아 그러면은 얘가 20% 빠졌으니까 나머지도 다 20%씩 빼주면 되지. 나머지도 다 20%씩 빼주면 돼. 요런 식으로 요렇게 빼주고 나면은 얘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t년에서 20%씩 뺀 값을 기준으로 연결이 지금 되는 거니까 자 지금 갑국의 t년, 을국의 t년 그리고 갑국의 t 플러스 50년 연결됐고요. 을국의 t 플러스 50년 연결됐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연도를 넘어서 인구 비교할 때는 요 보라색 얘랑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고 1번 t년의 노년부양비는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t년의 노년부양비 한번 구해볼까? 노년부양비 어떻게 구해? 이거 쌤이 일일이 계산해줄 필요가 있니? 노년부양비 어떻게 구하는 거야? 부양인구분의 노인인구란 말이야. 여긴 60분의 10이네. t년의 을국 같은 경우에 65분의 5네. 60분의 10이랑 65분의 5랑 지금 비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t년의 노년부양비 갑국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그냥 적을게요. 좀 이따가 지울 생각하고 갑국의 노년부양비는 60분의 10입니다. 그리고 을국의 노년부양비는 65분의 5예요. 그러면 갑국이 을국의 2배냐고. 을국의 2배 하면 65분의 1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같지가 않죠. 2배가 딱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탈락. 2번 t 플러스 50년의 유소년 인구는 갑국과 을국이 동일하다. t 플러스 50년은 지금 얘네들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보라색끼리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있어. 유소년 인구는 갑국이 27, 을국 같은 경우에는 24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지가 않네요. 3번 t 플러스 50년의 을국은 갑국과 달리 초고령 사회이다. 초고령 사회 기준은 아마 기출문제 열심히 풀어본 친구들은 외우고 있겠지만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 인구거든. 초고령 사회거든. 여기 적혀 있기도 하고 20% 이상이면 초고령이다. 그러면 을국 같은 경우에는 t 플러스 50년에 100명 중에 20명이나 80명 중에 16이나 퍼센트로 따지면 똑같거든. 20%야. 초고령 사회 맞네. 을국은. 갑국과 달리 초고령 사회인가? 갑국도 20%야. 그러니까 갑국과 같이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지. 둘 다 초고령 사회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4번 t년에서 t 플러스 50년 사이에 을국에서는 갑국과 달리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 애들은 줄어들고 노인들은 많아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을국 같은 경우에는 맞나? 애들은 적어지고 노인들은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여기 t년의 요 기준이랑 얘랑 지금 비교하는 거니까 애들은 유소년 인구는 적어지고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저출산 고령화 나타난 거 맞단 말이야 지금. 정확히 말하면 을국에서 나타난 거 맞단 말이야. 그럼 갑국에서는 안 나타나야 돼. 갑국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 인구는 적어지고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갑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갑국과 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5번 t년의 부양인구는 을국이 갑국보다 많다. t년의 부양인구 한번 비교해볼까? 60명이랑 65명 하면은 을국이 갑국보다 많네. 아 오케이 맞아. t 플러스 50년의 부양인구는 갑국기 을국보다 많다. t 플러스 50년의 부양인구 비교하려면 얘랑 얘 봐야죠. 보라색 글씨. 45명이랑 40명으로 갑국이 을국보다 많은 것도 맞네. 5번이 정답이 되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갑국, 을국, t년, t 플러스 50년 이렇게 연도별로 연결해 주기까지 해야 되는 거고 요걸 가지고 A, B, C도 먼저 알아내야 되고 A, B, C의 비율도 정확하게 구해야 되고 그래서 좀 까다로운 문제인 건 맞아.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 문제가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인구 부양비 고난도로 나왔던 도표통계 문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어렵냐 그러면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기출 문제들을 성실히 풀어왔다면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거라고 쌤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킬더킬러를 잘 따라왔고 기출의 메타도 잘 따라왔다면 이 정도 문제는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못 풀어? 그러면 기출의 메타 계속 돌리세요.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면서 쌤 해설을 듣다 보면은 좀 더 익숙해지고 원리에 적응이 될 겁니다. 너무 쫄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회문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관련한 모든 문항들을 다 자세한 해설로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점수에 집착하지 마. 점수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는 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발목 잡는 문제, 좀 치사하게 내는 문제가 많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빨리 풀기 위해 가지고 출제자들하고 머리 싸움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달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본다. 쌤이 이제 더원 모의고사 6회차짜리도 제공할 거고 티폰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티폰 구독형 모의고사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넥스트 레벨 모의고사라고 해서 고난도 유형 문제만 만들어주는 모의고사도 계속 내게 될 겁니다. 훈련은 충분히 해줄 테니까 믿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돼요. 앞으로는 문제 유형들에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개념 외우는 건 기본이고 그건 깔고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풀까 더 정확하게 풀까에 집중을 해가지고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화이팅이고요. 구평 보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조만간 또 다시 한번 정식 커리큘럼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